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은 봉준호 감독 특집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개소리가 킹왕짱 깁니다. 이 바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5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28회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김용모 과자점을 사랑하는 도사가 이재익입니다. 맛있네요. 네. 야, 씨. 야, 당신 그거 벌써 먹으면 어떡해. 왜? 안녕하세요. 저 김영모 과자점을 너무 사랑하는 김은종 PD입니다. 이거 지금 이승훈 PD가 어제부터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고이 넣어놔가지고 방송 시작할 때 이 푸는 소리까지 방송에 넣겠다고. 벌써 먹었어요. 아, 맛있어. 김용문 과자점 진짜 맛있다. 근데 비싸요. 집 앞에 상가에 이게 있는데 어. 비싸요 가격이. 딴 과자점보다 비싸가지고 잘 안 거기가 사려요. 2호점이잖아. 원래 도곡동에 있잖아. 타워팰리스 있고 반포자 앞에도 들어왔는데 비싸. 김영모 아저씨가 그 뭐지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이렇게 약간 가족 비즈니스처럼 하는데 거기 포장인데 써 있어요. 그죠? 참 어마어마하게 번대매 이거를. 팜플렛에. 어마어마하게. 쌍거리 어선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강남 지역 구렁에도 주민들을 그냥 쌍거리 저인망 어선으로 그냥. 목동에 나폴레옹 과자점이 있다면 강남에 김용문 과자점. 에이 나폴레옹 좀 약하지. 김용모에겐 좀 약해. 그런가? 많이 약해. 자 어쨌든 이 김용모 과자점에서 이 맛있는 과자가 어떻게 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사연 소개 제가 할게요. 사연 주세요. 어떤 사연? 거기 종이. 아 그래. 한국을 하겠다고 이승훈 빌리가? 제가 농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아 대박이다. 시네타운 19. 거지 같은 내 27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9회 제곱회까지 해주세요. 흔해 빠진 애청자가. 와 존나 멋있다 씨발. 여기 이 짧은 거에도 정보가 존나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27살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 별로 안 좋으신가 봐. 거지 같은 내 27이야. 그리고 빛과 소금이란 말을 언급한 걸로 볼 때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빛과 소금이 기독교에 나온 말이야. 그 아니면 예수님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19회 제곱회까지 해주세요. 아 수학에도 능하다. 알 수 있죠. 그리고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하나 있어. 흔해 빠진 애청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애청자는 흔해 빠지지 않아요. No. 졸라 드물어요. 정말 레어 아이템이에요. 저희 레어템이야. 애청자는 정말. 그리고 김용모 과자점에서 이 과자랑 서울우유 이 폐구유. 야 폐구유는 진짜 멸균우유라고 하죠. 아 근데 진짜 되게 맛있다 이거. 우리 지난번 정모할 때 일단 뭐 정모 얘기를 하겠지만 썬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방송에서 먹는 소리 내지 말라 그랬는데 어김없이 쩔어. 아우. 그래서 그냥 쩝쩝거리면 그냥 쩝쩝거리면서 아 졸라 맛있어. 아, 자 그러면 뭐 저 사연 소개부터 할까? 썬더 후기부터 할까? 아, 일단 좀 먹고 하자. 아, 지만 먹었다고 지금 말이야. 썬더 후기부터 합시다. 전 지금 빵을 다 3개나 먹어버렸어요 한꺼번에.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 저희 썬더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정모 경기 모임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름에 저희가 슈퍼스타 K 예선을 마치고 정모를 가졌고 이번이 2회. 당신 CJ 다녀? 왜 당신 그래? CJ 다녀? 슈퍼스타 K가 아니군요. K-팝 스타군요. 스타는 스타잖아요. 네. 아니 저 사람은 CJ에서 받는 돈이 있어서 그래. CJ 영화 쪽 하는 돈. That's 진짜? right. 네. 야, 맞은 소리 좋지 않아요. 그런 또 네. 깨알 같은 또. 들으셨죠, 사장님? 네. 하여튼 그 정보를 했는데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촌에 있는 바람산에서 저희는 항상 9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무슨 무슨 뭐 팬미팅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쫙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냥 저희는 섞여 앉아서 옆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술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같이 러브샷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좋은데 그러려면 최소한 PD 한 명당 3명 이상은 무성해질 수 있다. 그럼. 아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9명으로 정했어요. 청취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오는 자리였잖아. 사실 이번에도 그랬잖아. 정말 우리보다도 영화 많이 아시고 영화 사랑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고르기에는 9명이 딱 적당하다. 1인당 3명 그렇지.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항상 9명을 고수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느꼈지만 진짜 청취자들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송이야. 청취자가 진행자보다 참고로 한결 수준 높은 방송이야. 참 제가 사과드릴 만한 에피소드 하나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 7분이 오셨나? 6분이 오셨나? 7분. 7분이 오셨죠? 오셨는데 그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이가 어린 청취자였어요. 86년생인가 5년생인가 그랬는데 에어트립? 에어트립님. 우리 최대 청취자인 에어트립님이 왔어요. 최초 청취자 최초 청취자 아니겠지만 최초로 사연을 보낸 사람이고 자 여러분 저 에어트립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셨죠? 저희 정말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깜짝 일단은 놀랐어. 여러분들 지금 에어트립이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여자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도 그런 줄 저도 알았는데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100% 나는. 남자더라고요. 남자야. 자 그럼 과연 에어트립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저희는 사실은 에어트립님께서 뭐 히키고모리. 약간 히키고모리를 뭐 생각했지. 소설을 쓰신다든지 뭐 시나리오를 쓰신다든지 뭐 이런 뭐 문화계 쪽에 종사를 하면서 집에서 혼자 작업하시거나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설가에 대한 이미지는 저 사람 때문에 이거 참 쑥스럽게. 어렵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00% 여자다. 외모는 중상 이상. 그러나 이 남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17세 때 성경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남자와 안 자고 있는 그런 여자다. 나이는 24.5세 정도 돼 있고 나이만 정확하네. 돼 있고 24.5세 정도 됐고 수원역 근처에서 그 12평짜리 오피스텔에서 혼자 PC를 하는 시간이 평균 하루에 11시간 정도 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딱히 직업은 없고 한마디로 인터넷 찌질이 그렇죠. 인터넷 찌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났더니 그럴 공부를 리가 하신다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어. 일단은 남자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어. 깜짝 안경을 쓰고 놀랐어. 누가 봐도 남자인 남자. 게이필 제가 흔히 말하는 흑인 상커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남자분이었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기분 좋게 무슨 공부하세요? 법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고시생이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막 술이 몇 순배도 돌아가고 덕담을 한답시고 저는 뭐 좀 이렇게 공부만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고 이런 그럼. 자리도 나오고 그럼. 형들하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 뭐 한 2, 3년 더 하다 보면 한 1차 좀 붙지 않겠냐고 했더니 1차는 붙었고 2차를 준비하고 아니 고시 공부 시작한 지 2년 됐다고 했는데 2년 안에 1차 붙고 2차까지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2년 안에 1차 붙을 수는 있어. 근데 이미 제가 알아낸 바로는 1차에 붙고 2차에 한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만에 1차를 붙은 거야. 1년 내지 1년 2개월 만에 1차를 붙고 그러네. 2차 시험을 하면 떨어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 아니, 사실 1년 몇 개월 제가 만에 우리가 2차를 사실은 붙은 그 거야. 자리에서 초반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우리가 지금 에어트립을 되게 얕잡아 봤어. 그렇지. 너무 얕잡았어. 동아가 우리 저 한참 어린 동생이거든. 어. 그래서 동아가 매일 나인틴 챙겨 듣고 뭐 하고 언제 공부해서 언제 되겠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1차를 또 붙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엄청 놀랐죠. 제가 가까운 지인, 제 친동생이 고시 공부를 해서 아는데 그러니까 1차 분데 3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1년 만에 참 나름 집안에서는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정말 에어트림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를 드리고. 근데 정말 우리 그 첫 메일을 주신 청취자를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전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감개무량하죠. 감개무량. 정말 감개무량하면서 에어트립 역시 다르다. 뭔가 다르구나. 내년 연말쯤 정모할 때는 합격해서 연수원 들어간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연수원에서 올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그럴 수 많습니다. 있어. 어쨌든 저희 썬더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썬더 얘기하기 전에 잠깐 메일 한두 통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저 이재익 PD님 썬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 한 분만 좀 꼽아주세요. 저는 테리우스님 꼭. 자 김성민님께서 김성민님. 테리우스 김성민님께서 메일 주셨습니다. 너무 잘생겼어. 이재익 PD님의 뜻밖의 모습을 본 보람 있는 번개였습니다. 외모가 반전이었던 이승훈 PD님. 네이버 검색은 PC로만 하시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섬세한 진행에 젠틀한 김은종 PD님. 야 이 사람아 씨. 은종아. 은종아 밥 먹고 하자 은종아. 은종아. 아니 이 형님 정말 저희 형님이더라고요. 실버벨.
아니 김성민 형님, 아니 얼굴만 잘생기면 다야. 왜 남의 이름을 왜 저 개족보를 만들어놔? 남의 이름을 이렇게 다 바꿔놔. 은종이 뭐야? 아 우리 송민 형님 진짜 너무 잘생겨. 나는 아. 세상에서 그렇게 잠에서 깰 때 멋있게 깨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아니 심지어 잘 때도 멋있어. 잠에서 깨는데 자 계속 읽을게. 김은종 PD님 덕분에 편한 자리가 되었고요. 깜빡 졸아도 그때 번개 진행 사항을 한눈에 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셨거든요. 유일하게. 주무셨죠? 이번에 팬이 된 이재익 PD님 시키니까 대충 막 지르시는 줄 알았건만 팟캐스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큼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바쁜 그래요? 생활 속에 영화 볼 여유가 없으셨던 건 새 PD님도 마찬가지셨더군요.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겠죠. 이 팟캐스트 덕에 저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말이 인생사 너무 멋있다. 잣잣으로 다 통하는 것을. 이야. 야. 그러니까 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그 옛날에 포지션에서 그 싱어 하시던 그런 느낌이랄까 아니면 일본 배우 느낌이랄까. 일본 배우 느낌. 그런 하여튼- 느낌도 있고 저는 만약에 이분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서경덕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잘생기고 서글서글하게 멋지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내추럴 보냐. 머리도 우리는 그게 당연히 파마 뭐 이런 걸 한 건 줄 알았잖아. 퍼머넌트를 한 건 줄 알았는데 자연이래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마 아니야? 아니야. 마마 아닌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아, 실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분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속 조시는데 그 뒤로 이제 음악들이 흐르잖아요. 술집에서 음악이 흐르는데 뮤직비디오 같아요. 음악이. 아니면 라세린드 막 노래 나오고 이러는데 뭐 스토프 이런 노래 나오는데 막 커먼 스루 나오고 이런데 막 뮤직비디오야. 너무 어울려. 조는 모습이. 근데 문제는 라세린드 노래가 나와도 어울려. 무슨 옛날에 80년대 무슨 그러니까. 락이 저 본조비 노래가 나와도 어울려. 뭐 댄스 무슨 이런 노래가 나와도 어울려. 진짜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간지 스톰이야. 간지 스톰. 진짜? 간지가 그 이상 넘칠 순 없어. 멋있었습니다. 자, 이승훈 PD님은 누가 제일 인상적이셨나요? 저도 당연히 성민이 형님이. 아니 빼고. 성민이 형님 그 에피소드 들으셨잖아요. 우리 나인틴을 들으면서 런닝을 하신다고 그러죠. 조깅을 우리 나인틴을 들으면서 하신데 하다가 넘어져서 사정복 얘기에 깜짝 놀라서. 사정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난 너무 놀라서 넘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다는 피가 그런. 철났다며. 요즘 우리 수위가 높아진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은종 PD님 실버벨 각성하십시오. 실범에 실버벨은 습자지 발언을 그만하라. 저는 뭐 다 인상적이었지만 그 양형근님이 참 그렇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우리 거를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요. 가장 뜻밖이었어. 자, 양형근님은 어떤 분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어학당 연대 어학당 쪽에서 이제 관련돼서 뭔가를 하시고 연대 어학당도 있습니까? 연세 연세 어학- 어학당. 네. 연대다 보신 분이 또 연대 어학당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군대인 줄 알고. 제가 서울대 행정학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하여튼 거기 어학당에서 지금 뭐 외국으로 선교 뭐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너무 외모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한테 이 경박함은 이런 악마스러운 찾아볼 수가 없어. 분들과는 그렇지. 함께 한 자리 모여서 그러니까 그날도 사실은 영근 형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네. 잘 경청하시다가 가끔 한두 마디씩 툭툭 던지시는데 어. 그때 빵빵 터졌죠. 빵빵 터져. 네. 웃겨. 자, 우리 양영근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와, 제가 PD님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니 썬더의 여운이 진하게 남네요. 이재익 PD님, 김은종 PD님, 이승훈 PD님, 그리고 맥켈란 보내주신 동주양 모두 감사드립니다. 동주양의 맥켈란 너무 맛있었어. 미스동주. 그거 최지웅님이 싸가셨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그 한 잔, 사모님께 네, 한 사모님 잔이라도 드린다고. 드린다고. 제가 이제 30 넘어서 본 사람 중에는 가장 애처간 것 같아요. 애처갈 뿐 아니라 사람이 진짜 성실해. 아니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날도 뭐 우리 애니메이션 감독하시는 홍 감독님 되게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갔다 맞아. 홍 감독님 모셔드린 거 진짜 의외였어요. 지난번 썬더 때도 그러니까 1차 때 참가하신 분 중에 유일하게 이제 2차도 참가하신 이런 말 분이 하면 지중인데 부끄러웠지만 잘 모셔드렸겠죠? 이 사람아, 야, 혹시나 해서 모든 혹시나 이 사람아. 모든 사람들이요. 다 너 같다고 생각하지 혹시나 해서 이 마. 사람들아 자, 우리 네. 저 최지웅님이 저희 가산의 빌 게이츠잖아요. 네네. 가산의 배려 게이츠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이 배려가 저희가 사실은 그날 술이 이제 막 떡이 돼가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몇 분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1시 반이었어요. 1시 정확히 반이었지. 1시 이제 반. 이승훈 PD 택시 타고 가고 했는데 홍미영 감독님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술이 발동이 걸리셔가지고 애니메이션 여자 감독님. 이제 다른 이제 저희 모든 저 청취자들이나 저희들이나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싶은데 더 드시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은 알아요. 약간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약간이야.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왜 뒤로 가냐며 지금. 다음 곳은 어디냐며 나를 보며. 그래서 아름다운 눈을 깜빡이시며. 저 홍미영 감독님으로 애니메이션 감독님께서 네. 나와주셨는데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들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분위기인데 이때 우리 최지웅님께서 방향도 달라요. 본인은 마포 쪽이고 정반대죠. 신촌을 기준으로 우리 하면. 홍 감독님께서는 은평. 뉴타운 쪽이신데 본인이 또 이 홍 감독님을 택시에 딱 모셔다 드리고 본인이 같이 타시고 잘 모셔다 드리고 저희의 그 13일 날 저희가 정모를 했잖아요. 네. 14일 날 새벽 모셔다 드리자마자 바로 성실하게 자, 홍 감독님은 근처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갑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야. 메일을 남기셨어요. 사람이 아닌 분이다. 정말.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이분은 정말 대단해요. 지난번 번개 때도 택시 다 태워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실과 배려의 아이콘. 심지어 지난번 모임 때는 4시였어요. 새벽 4시. 그러니까 일찍이 끊길 시간. 정말 대단한 분이야. 훌륭하신 자, 분이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인공 홍 감독님께서 홍 또 감독님. 메일을 주셨습니다. 최강동환 홍미영이라고 해주셨죠. 정말 진짜 나는 우리 누님이 나이가 많을 이거 거라고 나이 생각도 많다고 못했어. 미영이 누나야. 74년생이랬는데. 누나인데. 난 솔직히 한 3, 4 정도 아래로 봤어요. 그죠. 뭐이 정도 아니면 봤어요. 뭐 난 80 정도. 80 정도 되겠다 봤어요.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나더라고. 어. 그래서 야 깜짝 어떻게 무슨 관리를 받는 거지라고 어. 놀라운 이 홍미영 감독님께서 어제 주셨어요. 엊그제 주셨구나. 딱 일주일째 겨우 썬더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컴백. 에고 귓가에 아직 세 분 목소리가 웅웅됩니다. 하면서 크크크크 달아주시고 오셨던 여러분들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또 배려가 깊으신데 네. 현경 씨, 에어트림님, 김성민님, 최지웅님 그분은 이름이 신앙 공부하셨던 그분 양현근님. 양현근님까지 그리고 세 분 PD님들 모두 너무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아쉬운 건 제가 너무 업되어서 혼자 신나는 바람에 No, 그렇지 않아요. 크크크크 좀 더 많은 얘기를 못해서 후회가 되네요. 참 동주원님께도 무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녹음도 늘 하셨듯이 즐기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웃겨. 그 세스 맥팔로라고 19금 테드 감독하신 그분이 이제 패밀리가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이. 그거 지금 감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훌륭한 작품 많이 하셨어요. 그 심슨 가족도 하시고 맞아. 뭐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정모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동주양이에요. 미스 킴 from 최고야. 천안. 최고. 야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우리 맥켈란 거기서 우리 그 스카이폴 영화 할 때 나왔었잖아요. 등장했던 그 소품이었는데 고전에 본에서 보내주셨어요. 나오고 본이 아닌가? 그 다음 거에 나왔나? 하여튼 연장 그 나왔지. 바람산에서 거기서 우리가 그냥 뭐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거기 싸서 마셨는데 술 맛은 물론 기가 막혔고 그리고 이제 2차로 갔던 그 정말 그 스카이 라운지라고 하기 민망한 좀 하여튼 건물 옥상에 있는 바에 가서 그 알바생이 만들어준 칵테일을 아무도 먹지 않았던 그 바에 가서 결국은 이재 PD랑 제가 가위바위보 둘이서 진짜 가위바위보에 져가지고 어. 둘이서 원샷을 했는데 저 그거 먹고 나서 마탱이가 갔어요. 그 바에서 맥켈란 가격 봤더니 30만 원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그 정성이 대단해. 가는 날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지. 우리 동주 형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홍차 왕장님께서 또 저 후기를 주셨어요. 여자분이잖아요, 그렇죠? 좀 왕자라고 해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영경님이세요. 김영경님. 현경 아니야? 현경님. 김현경, 형. 이분은 또 동시 통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일본어. 너무 멀리서 오셨어. 그리고 나는 죄송하게. 이 사람처럼 유부녀 같지 않은 유부녀도 처음 봤어요. 아니 그거보다 유부녀인지 애 몰랐는데. 난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8개월 안 상태가 너무 좋아. 3개월이야? 상태가 완벽해. 나는 결혼 난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당연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왠지 미스 필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 애기 엄마였다는 거. 사람 조심하고 살아야 돼 우리들은 정말. 제가 남편분하고도 통화했어요. 우리가 아니고 너. 이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역을 제가 맡을게요. 자, 아니 맡을 게 아니고 맡았어 이미. 어이가 없네. 자, 그 야. 역은 제가 맡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역할은 제가 맡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싸울 수 있다면. 네. 아니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서 왜 자기가 맡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쨌든. 네. 홍차 왕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 아침에 메일 썼다가 다 날라가서 상심하다가 다시 추스리고 다시 보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화요일 밤에는 다들 무사히 귀가하셨는지. 이미지와 실제가 꼭 같았던 이재 PD님. 웜하티드 이미지가 정말 조국 같은 그렇지.
토가 갑자기 내 자신에 대한 토가. 만나보니 호감도 막 상승 김은종 PD님. 외모와 목소리 매칭률, 이미지와 실제 매칭률 현저히 낮았던 이승훈 PD님. 이거 잘생겼다는 얘기야. 좋은 그럼 의미일까, 완전 나쁜 의미일까? 칭찬이야. 동경하던 선배 오빠들을 만나서 팬미팅한 것 같은 기분을 짧게 맛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진심 안타깝습니다. 너무 집이 멋져. 오산에서 오셨어. 말이 돼? 그런데 자전거를 넘기셨어요. 그날 남편분하고도 제가 통화했잖아요. 애 울고 막. 어쨌든 그 앞으로도 꽉 찬 방송 부탁드린다고. 알이 꽉 찬 방송. 김수미 아주 간장님. 즐거운 정보였습니다. 정말 즐거운.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 이렇게 또 단메일들을 이렇게 또 다들 주신 걸 보고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구나. 에어트림님도 보내셨어요? 근데 에어트림님께서는 공부하느라 못 지금 보내셨나? 저 민법 마치셔야 되는 그 상황이어가지고 민법에서 민사소송법을 못 넘어가셔서 민법은 저 예. 마무리가 중요해요. 민법은 마무리가 깔끔하게 좀 들어가요. 하셔야 깔끔하게 돼가지고 됩니다. 저 민사소송법 넘어가실 때쯤 한번 메일을 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행복해하시는 메일을 보내주셔서 정말 저희로서는 즐거웠습니다. 보람 있어요. 돈은 좀 썼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날 1차에서 15만 원 나오고 2차에서는 얼마 나왔어요? 30만 원 나왔어요. 총 45만 원이 나왔구나. 근데 2차에서 그 저 이재익 PD가 말했던 잭콕은 나 원래 그런 거 안 먹거든. 너무 맛있더라. 이재익은 그런 건 진짜 잘 말어. 정말 나 원래 그 잭콕 같은 거 안 먹어. 콜라 들어간 걸 안 먹거든. 싫어하거든. 근데 술술 들어가더라. 우리나라에서 짜배기 잘 만들기로는 이재익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어야지. 뭐라도 잘해야 같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날 바람산에서의 그 1차도 너무 좋았고요. 바람산은 근데 뭔가 우리 옛날 그 우리의 그 95년도 우리 1학년 때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정다워. 그지? 우리 그 1학년 뭐 이런 신입생 이런 시절에 춘삼월에 또 합시다. 춘삼월에 또. 그러시죠. 그럽시다.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되잖아. 우리 저 박수진님 오시면 파리에서 오시면 미니 정모도 한번 해야겠네. 그건 미니 정모는 한 3분 정도만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멋지다. 3대3 미팅. 로맨틱한데요? 그러고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 친구 왜 정모에 온다고 그랬던 친구 있잖아요. 맞아, 뭐 온다고 그러다가 했던. 못 온 친구. 왜 안 왔어? 그날 무슨 기름과 땀으로 범벅이 돼서 자기가 못 가겠다고 이러고 이제 안 왔는데 에이, 그 사람 참. 그 친구를 그 후에 만났어요. 이제 술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혼자서 이렇게 막 킥킥대고 웃고 이렇게 옆에를 눈치를 보다가 옆에 눈치 보고 또 웃고 옆에 눈치 보고 웃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래. 그래서 이 뭘까 했는데 내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우리 청취자였대. 야 대박인데? 전화 우리 그 실버벨리 목소리가 나오면 알 수 없어요. 누구 목소리. 그러나 이승훈 PD 목소리는 진짜 합창단에 섞여 있어도 알 수 있어. 제가 국내 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빈 소년 합창단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은 튀어. 그럼.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가 말을 걸었대요. 그 여자분한테. 진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방송을 듣고 계시냐고? 그렇다고. 대박이다. 우리 청취자 진짜 많이 늘었나 봐. 그런 일이 있어. 아니 근데 저 홍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최지웅님도 그렇고 가산이나 구로 쪽에 많더라고. 메일을 보면은 그쪽에 많아. 확실히 그래서 뉴미디어를 지금 접하는 한번 게. 저 간단히 제안을 했는데 우리 셋이서 가산 단지 가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술 한번 먹어봅시다. 마리오란 마리오. 마리오란 마리오. 갑시다. 마리오란 마리오. 특히나 저 이승훈 PD 말을 많이 시키면 혹시 누가 옆에서 저 혹시 이러면서 다가오는 분 있으면 정말 대박일 거야. 오케이. 가선동 와라와라에서 한번 먹읍시다. 그래. 가산동에 와라와라 좋네. 와라와라 모든 꽃이 하나 시켜 먹고. 네. 아니 제가 이 메일 정리를 하다 보면은 유독 많아. 가산, 구로 이런 디지털 단지에서 이렇게 IT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나 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팟캐스트라는 성격이. 미디어가 그쪽에 외국인 분들도 많고 그러지 않아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는 그쪽은 않아요. 않나요? 이제는 완전 디지털 밸리로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대림 쪽에 많지. 그렇죠. 대림 쪽에 가면 그 황해 같은 분이 확 나요. 양꼬치집. 양꼬치 먹고 싶다. 갑자기. 얼마나 무섭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가산동에 한번 가서 우리끼리 술 마셔보는 걸로. 오케이. 혹시 저희를 알아보는 분이 있으면 잣잣 하면서 와주세요. 바로 합석하시죠. 자자하시고. 좋네. 진짜. 아무튼 그 기분이 좋아져 이상하게. 썬더를 색하면 마음이 좋아. 마음. 그지. 희한하지.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1층에 지금 그 저희가 아니군요. 이제 그냥 컬투쇼네요. 컬투쇼가 이제 그 새로운 스튜디오를 오픈했잖아요. 엄청 큰 스튜디오 하나 만들었죠. 거기서도 널널한 날에 한번 청취자들 모아놓고 우리끼리 거기 앉아서 얘기하다가 없었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부끄러워. 그래. 그건 너무 부끄럽다. 우리 두 PD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 그건. 저희 뭐 성격 단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포기를 금방 해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희 PD님은 정말 이 감이 너무 좋아. 이게 안 될 거 알면 아니다 지금 바로 그냥 바로 빼. 넣었다가도 빼. 아니, 넣었다가도 빼. 보통은 그렇게까지 못 빼거든.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뛰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딱 멈출 수가 없어. 웃다 보면 이렇게 웃음을 멈춰도 약간 웃는 기가 얼굴에 남아 있잖아. 이재익 PD님은 웃다가도 갑자기 화낼 사람이야. 넣었다가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뺄 사람이야. 자 공전 특집 들어가시죠. 아니 사연 소개 아직 안 했잖아. 사연 소개 더 해야 사연 소개가 돼. 있구나. 사연 소개 몇 해주시죠. 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윤원님 저번 주 무한도전의 삽입곡으로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평소 무더 광팬임에도 불구하고 시네타운 애청자로서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마치 이런 기분이네요. 극찬을 그동안 콜트쇼가 해주셨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져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좀 찝찝하면서 참. 아니 정말 한 줄밖에 안 되는 글인데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 무한도전에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계속 그 유재석 씨랑 저기 그 도산공원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풍문으로 아니 그러니까 들었어요. 무한도전이 보통 프로냐고. 이런 애정도가 높은 프로인데 저희 프로에 그 노래가 쓰였다고 해서 저희 프로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한다는 거는 감사합니다. 굉장히 나는 김용모 과자점 이런 빵은 저 신화 정도 돼야 먹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전진이 된 기분에 전진. 샤인이나 돼야 나는 먹는 그냥- 건데. 그냥 고스트레이트 얘기했어. 전진이 된 기분이야 갑자기. 아. 이건 뭐야?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그래, 진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고 신화 뭐 전진이니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아이돌들이 DJ를 한창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이재익 PD나 이승 PD나 저나 한참 신입사원 신입사원 그 때 시절에 때 20대 후반에. 그때는 진짜 이런 게 엄청 들어왔죠. 선물이 예를 들어서 쌓여있었잖아요, 뭐 방마다. 손호영이 게스트로 온다 그러면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거 현대백화점에서 이렇게 이름까지 뭐 누구 PD님 누구 작가님 해가지고 요즘 그런 게 없다. 제가 지현우 프로그램 할 때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지현우 프로그램 하면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이지. 현우가 누나 팬이 많잖아. 그러니까 와도 뭐 스시노미찌에서 초밥 이런 게 와. 그렇지 그런 거. 에이, 우린 누나 팬이 있잖아요. 우린 봉주 누나가 있으니까. 어디 초밥 따위를 맥켈란에 갖다 대. 초밥 따위를. 하여튼 그래서 12층에서 우리 선물 받는 게 화제가 된다니까. 또 하나 우리 이자원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원님이 리소스리님. 리소스리님께서 선물 여러 번 보내셨어요. 그래서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과자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참 마스터. 박스 마스터 그 이후- 말고 그 이후에 또 왔어요. 보내셨어.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과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그 소개를 안 할 만하지. 그건 소개할 수가 없어요. 소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초코파이 같이 들어있었는데 롯데 초코파이를 그러니까 보내셨어요. 이 말이 돼. 군대 가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알았어. 잠깐만. 메일 하나만 소개드릴게요. 이재원님. 나 그리고요. 김동준님 정성에 비하면 작지만 제 월급에 비하면 큰 거라서요. 제가 메일을 보낼 때 3박스 보냈거든요. 과자 세트 안 갔냐고 이재익 PD님 트윗글에 글 남겼는데 왜 대답이 없으신지요? 트위터 좀 열심히 하세요. 아니, 봤어요. 에이. 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지금 거예요. 이재원님 화나셨어 지금. 롯데 초코파이를 보낸 사람한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뭐 초코파이는 오리온. 그러니까 군대 가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군대에서 군발이들이 롯데 초코파이 3개인가랑 오리온 초코파이 하나랑 바꿔 먹어요. 바꾸는 그런 거. 역시 안 가본 애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 역시 가본 애들은 야, 나는 이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사이코패스 정도 해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역시 안 그랬구나. 가본 애들이 뭐가 과장이 심해. 3개까지는 아니고요. 2개. 맞지? 롯데 2 아니, 개랑 오리온 하나랑 교환해요. 원래 63빌딩 안 가본 놈이랑 가본 놈이랑 싸우면 안 가본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정말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 시절에 먹어봤는데요. 롯데 초코파이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빈해요. 우리 뭔가 신격호 아저씨 진짜 이러면 안 돼. 뭔가 이렇게 주시함이 없어. 어떤 그 빵의 어떤 그 촉촉함이 이런 게 없어. 느낌이 마치 오리온 팔도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 오리온 비빔면. 비빔면은 팔도잖아요. 응. 그런 거 맛없어, 있어요. 맛없어. 비빔면은 팔도. 그래도 어쨌든 이자원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죠. 리소스리님. 아유, 그리고 이자원님. 만약 이자원님이 롯데 관계자라면 사과드릴게요. 그런 그게 아니라면 엔간하면 이자원님도 오리온 초코파이를 드셔보세요. 갈아타세요. 네. 갈아타세요. 네. 오리온과 롯데는 급이 달라요. 이걸 먹을 아무 클래스가 이유가 다르다고 없어요. 하죠. 그러니까 이자원님 저희 3차 하면 꼭 좀 와주세요. 아 근데 이자원님 너무 와주세요. 멋셔서 어딘데? 대구시잖아 이자님. 아 그렇구나. 그때 막 도도환양님 막 개명되냐 대구되냐. 그래. 그리고 그날도 사실은 대구에서 올라오신다고 한 분이 하나 있었고 인천에서 오신다고 그런 청취자 2분이 있었는데 우리 저 그 두 분이 김은경님이 안타깝게 불참하셨고요. 그날 이제 원래 오시기로 했다가 또 지혜님도 그렇고. 네네 인천에서 오시기로 한 지혜님. 안타깝게도 몇 분이 불참하셨는데 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음. 우리가 이거 하고 13월에. 인사될 거 아니니까. 자 다음 고래밤님. 네. 고래밥 초코파 얘기하다 고래밥으로 넘어왔네요. 오리온 고래밥. 우리 너무 오늘 우리 과자로 가네. 담철곤 회장님 저희한테 먹을 것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그 집
따님인 담경선 씨도 보내주세요. 나 왜 이렇게 재벌집 사람들 이름 많이 알고 있니? 야, 우리 김용무부터 시작해서 오늘 과자로 쭉 가는데. 어? 안녕하세요. 애청자지만 처음 메일을 보내는 파리에 있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와. Fuck me. 아니, 놀라서 너무 그런 이게 막 말하자면 연상 적용들이 22살인데 여대생이고 파리까지 겹치니까 이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라붐이 떠오르지. 제가 보기엔 불문과에서 어학연수 가신 거네요. 불문과시네요, 이분 전공이. 왠지 살길이 굉장히 희고 음. 항상 생머리만 이렇게 하실 분. 자, 일단 들어보자. 네. 유령 청취하다가 어제 심야로 친구랑 007 스카이프를 보는데 머니페니가 본드 면도해주는 장면 보면서 바로 잣잣을 생각하게 되는 걸 발견하며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영화를 보면 항상 이제 잣잣이 떠오르시는 거지. 그 정도면 약간 초기 단계? 네. 아, 말기 단계 아니에요? 말기야? 아, 영화 중기, 보는데 중기, 잣잣이 왜 중기. 생각이 나? 자, 최초이자 유일의 파리 청취자일 줄 알았는데 자 때문에 영화를 보면 말기. 중기 정도로 합시다. 네. 당신 말기. 좀 제가 말기. 최초이자 유일의 파리 청취자일 줄 알았는데 25회를 들어보니 저 말고 또 있더군요. 네, 그 우리 수진님. 박수진님. 지금 의류 두바이, 사업하시는. 파리 지금 난리야. 그 수진님과 뉴욕도 있고. 썬더를 못 가는 대신 수진님과 파리에서 와인이라도 한잔 하고 싶다는 아. 개인적으로 외로운 유학생활 하는데 피디님들의 수다는 마치 동아리 뒤풀이 한 3차쯤 간 오비 선배들과의 얘기들 같아서 늘 정겹고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쭉 화이팅 하시고요. 내년에 귀국해도 계속 하고 있겠죠? 그때는 꼭 참가하고 싶네요. 썬더. 그거 봐, 어학연수 가신 거라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오비도 아니고 저희 나이면 교수죠. 저희 나이에 아니야 돌이켜 보건데 우리 나이면은 진짜 뻥안 치고 시간 강사하는 형들이었어. 선배 그럼요. 중에서 저 전임 강사 정확하게. 전임 강사 부교. 시간 근데 강사 전임 강사 넘어가는 고단계야 거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난 이 사연의 포인트는 이거라 봐. 동아리 3차인데 아직도 안 가고 남아있는 오비는 진상이야, 진상. 그럴 수 있다. 그럼 우리 나이일 수도 있어요. 37 처먹었는데 37, 8 처먹어가지고 동아리 3차인데 안 가고 있어. 아니 2차쯤 되면 2차까지 계산 딱 해주고 그러니까 3차 2차 들어갈 때 뭐 이렇게 하나 2차 뭐 들어갈 때 딱 주면서. 계산해주고 그래 돈 다 주면서 그래 먼저 오늘 갈 테니까 재밌게 놀아라 이러고 가는 게 정상적인 선배지. 진상들이네. 우린 진상이었구나. 그러니까 자 고래밤님께서 PS 나 이제 크리에이터 매우 읽고 싶지만 파리에서는 안 파네요. 저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아. 곧 판매할 예정입니다. 언젠간 전 세계적으로 팔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 두바이 그분 좀 제발 연락 좀 주시죠. 시공사 분들이 아직도 지금 26년 개봉하게 생겼어요 지금. 앵간하면 26년 개봉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갔는지 안 갔는지. 정지연님, 제가 서연을 좀 길게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새로운 이름들이 너무 많이 이런 거 이런 거 올라와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정지연님, 우리 출석식 하듯이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나인틴을 폭풍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어떤 것에도 자발적으로 리뷰를 남겨본 적이 없는 터라 메일을 보내달라는 절규에도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동호원 쇼핑백을 든 사람을 보자마자 시넨타운 나인틴에서 동주양이 보내준 호두과자 브랜드인 걸 알아챌 정도로 열심히 듣는 청취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와. 생각에 메일 보냅니다. 광덕 코드가 쫄깃쫄깃하게 들어간 우리. 디테일이 왕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일을 안 보내주시다가 보내주시는 분들이 왜 보내주시냐면 아까도 그렇지만 본인이 내가 시네타운 나인틴에 뭔가 이렇게 중독됐다는 걸 느끼셨을 때 그걸 이렇게 보내주시네. 그러네. 참 정지현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근데 오늘 정말 사연들이 깨알 같아요. 너무 재밌어. 썬더 약간 관련된 건데 유재학 과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또 그러고 보니 그 수지 컨셉 이번에도 안 오셨네. 어디 수진 어디 간 걸까? 홍지영님, 어디 간 걸까 수진은? 우리 수지 어딨니? 자 유재학 과장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제목이 부러진 씨가 부러진 씨가 부러진 씨가 좀 부러진까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부러진 사정보험 뭐 이렇게 나올 줄 그러고 알고. 그래. 옛날 에어트림님이 자지러지게 웃다가 자주 부러지겠네요. 그거 있잖아. 자 1차 번개 노치 후 2차 번개 참석을 꿈꿔던 저에게 호혜로 알린 긴급 번개는 너무 가혹한 처사였음을 토로합니다. 굉장히 이번에 짧았지. 그리고 요번에 진짜 그거는 제가 좀 반성할게요. 뭐냐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썬더 자체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에 올려서 그나마도 화요일에 제대로 안 돼서 어. 일요일 날이나 가동이 어. 됐고 화요일 날 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들어와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고 RSS로 구독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구독을 받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목요일마다 들어오시고 우리가 목요일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들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올려버린 거지. 이게 그러네. 제가 좀 반성할 점이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안타깝네. 반성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2차 번개가 정족수 미달로 연기되었음을 간절히 바랬으나 예정대로 잘 진행될 듯 하군요.
PD님들과 나눠 필려던 시간은 애꿎은 저희 부장님과 술집 마담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술집 마담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걸로 봐서 저랑 좋은 친구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저 과장님께서 베프라고 하죠, 베프. 시가를 준비하셨나봐. 저희를 위해서 시가를 준비해주셨구나. 좋은 시가를 이렇게 이제 술 먹으면서 갑자기 너무 피고 싶다. 다들 뭐 담배는 안 피지만 그런 거는 또 피고 싶잖아. 시가는 그 술 먹다가 그 맛이 있죠 또 이게 뭐. 그러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또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그렇죠. 있죠, 이승훈 PD랑. 부산에서 뭐 시가를 한 대 빨았다면서 그 네. 호텔에서. 조선호텔 바에서. 한개 와우. 저 담배를 좀 한 개 피해 28,000원짜리.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이 그거 들으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담배를 핀다는 얘기 안 하잖아. 담배 안 피잖아 다. 근데 준비하신 거 저 사실 보니까 뭐 뭐니 해도 위스키 제일 좋은 안주는 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죠. 간지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자 최수진님 안녕하세요. 3일째 모든 방송을 듣게 된 나인틴 애청자입니다. 3일 만에 다 들리면 밥도 안 먹었다는 얘기인데요. 24시간 하냐? 밥도 안 먹었다는 얘기인데요. 뭐 1시간 반씩 되고 뭐 이러면 거의 한 30시간 넘을 수도 있지 않나? 초반에는 우리가 또 30분 뭐 40분 아니 이랬으니까. 그래도 하루 10시간 이상씩 들어야 되는데. 와 대단하다. 저번 주 월요일부터 듣기 시작했는데요. 썬더 공지 제목만 보고 번개인지 모르고 지나치고 말았어요. 첫날에 썬더 공지 편을 들을 걸. 그러니까 그 첫날 만약에 들으셨으면 바로 신청하시고 그 다음 날 참여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수지 씨 안타깝네. 썬더 있던 화요일에 얼마 만에 야근이 없었던 무려 한가하고 약속이 없었던 날이었거든요. 참 안타깝네. 시네타운 나인틴 같이 핫한 프로그램 오랜만이라 직전에 핫하지 않은데? 너무 좋습니다. 핫하지 않아요. 잠깐만 컬투쇼 한동안 듣다가 요즘 안 듣게 되었는데 요즘 다시 들어볼까 하고 잠깐 잘 안 일어나는데 지금 제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중요한 게 남았어. 희망사항 변진섭도 들어보려고요. 최수지 씨 이런 그 하여와 같은 마음 참고로 저 일주일 뒤면 저와 김은정 PD는 네 각각 아니, 다 프로그램 옮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PD님은 어디로 가세요? 저는 아침 7시에 하는 이수경의 파워 FM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에 출근해야겠네. 그렇죠. 6시 정도. 빡세겠다. 녹음 언제 하냐 우리? 그게 제일 문제야. 김은정 PD는 김은정 PD는 별 문제 없지. 저녁에 해요 지금처럼. 아니 와. 김은정 PD가 4시 생방이잖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하지? 밥 먹고 6시에 합시다. 그럼 6시에 아니 점심시간에 해야지 뭐 점심시간. 그래도 되고 아니면 뭐 아예 늦게 하든가. 반성. 나는 이제 8시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러니까 점심 때도 아니 나오니까. 사실은 뭐 저나 이승훈 PD는 늦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재 PD 때문에 너무 늦게 할 수는 없고 점심 시간에 보통 스튜디오가 많이 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점심 시간 때 뭐 아니 막 10시 11시만 아니면 괜찮아요. 뭐 어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 최수진님 사연 계속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직장이 가산동이라서 1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작년 이맘겨울 출근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아서 편안한 숙면을 위해 코트를 잘 여미고 목도리를 둘둘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평소 목도리를 밖으로 꺼내지 않고 둘둘 감아 코트 안으로 넣는 습관이 있어서 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잠이 들었죠. 단정하신 분이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넣었구나. 얼마쯤 갔을까 눈을 떴고 잠자다 일어난 상태라 앞이 뿌옇고 몽롱한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앞에 제 또래 남자분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는 듯했고 제 왼쪽에는 한 여성분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 회사에 도착이 안 한 타이밍이라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웬걸 목도리가 헝클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는 장르를 잘 모르겠어요. 스릴러인지 에로인지 코믹인지 장르를 잘 모르겠네요. 잠결에 니주라고 하죠. 니주가 굉장히 기네. 그러니까 잠결에 요전부터 시작이에요. 자, 뜨끈한 기운 때문에 더워서 풀렸나 하고 목도리를 막 코트 안에 넣고 있는데 잘 안 들어가서 조금 짜증이 난 상태로 앞을 보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남자분이 저를 이건 뭐지?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긴장감 좋은데요 사연에. 그래서 전 짜증난 상태로 넌 뭐야? 하며 생각하며 뿌연 눈을 비비고 목도리를 보았는데 이게 웬걸 제 목도리가 아닌 거예요. 하면서 옆 사람 목도리, 옆 사람 목도리. 20개를 달아주면서 으악! 코트 제 옆에 안에. 자고 있던 여자분과 색깔만 조금 다른 스타일의 목도리를 제 건 줄 알고 제 옷에 마구 집어넣었던 것이지요. 그 옆에 여자분도 주무시고 계셨나요? 아니, 정말 다행히 옆 여자분은 자고 있었지만 전 아직도 저를 멍하게 바라보던 그 남자분의 눈빛을 잊지 못하며 그 이후로 1호선 2-1칸에는 절대 타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이걸 컬투쇼에 안 보내고 여기다 보냈을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무리 컬투쇼가 재미없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자, 사연 처음 쓰는 거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시네타운 90 화이팅. 제가 그렇게 번개를 마무리하시면 한번 됩니다. 가기 전에는 청취자 수가 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고 PS. 가산의 빌 게이츠님. 다음에 저와 제 친구랑 같이 썬더 가요. 가산에서 또 보시죠. 굉장히 많다. 가산이 많다는 얘기네. 가산 다음에 가산동 갑시다. 예. 가산동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산동을 가자 차라리. 그래. 번개를. 번개를. 번개를 가산동 가는 건 너무 멀었잖아. 3월이고 우리끼리 12월에 한번 우리끼리 저 그래요, 막내를 해야 연말 모임 한번 되니까 합시다. 셋이서. 박수진님 오셨을 때 하든지 뭐 하여튼 그래. 박수진님 그래.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박수진님이 오셔서 와인을 원하시겠지만 저희 가산동으로 가서 가산동에도 와인은 팔지. 아, 그 그런가? 박수진님 오실 때 그 아까 22살 그 여자분 같이 오시면 안 되나요? 그 야! 생머리 저 씨. 얼굴이 희고 발목이 가느신 그 여자분. 어학연수 오시면 안 가셨잖아. 들어오겠니 방학 때? 아유 그래요. 정말 네. 내년에 온대잖아. 아니 혹시나 아, 해서. 좀 혹시나 해서. 저는 저 열정은 그래요. 저 사정공스러운 열정 끝이 없는. 작작하라고 작작. 작작하라고. 자 이상입니다. 와 오늘 좋다. 사연이 좋아. 지금 40분 했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자른 거야 내가. 더 있어. 아, 근데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좀 하자 뭐 어때? 아니야. 이름만 불러봐요 그러면. 다음번에 몇 개만. 다음번에 뭐 모아서 다음번에 안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모아서. 아 그런가? 그럽시다. 저 간만에 저 우리 이예수님께서 사연을. 그거 가야지 이래수. 그거 가야지. 아 그거 가야지. 아니 뭘 가? 아, 그냥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아니 뭘 설명하기 어려워. 그날 최지용 씨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예수님 혹시 왜 그동안 사연도 없고 그러냐고 왜 그때 썬더 공지 할 때 지난 썬더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예수님 그렇지,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이예수님이 그동안 잘 지내셨죠? 썬더 후 영겁의 세월이 흘러 얼굴이 가물가물하네요. 썬더 공지를 듣고 또 중대한 오해가 발생한 듯하여 긴급 소식을 전합니다. 저 그렇게 가벼운 여자 아니에요.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변치 않는 순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 마이 갓. 매회 빼지 않고 열심히 청취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중3 아가들 입시로 살짝 바빠서 영화를 못 보지만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나인티는 챙겨서 들었다지요. 피디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항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매회마다 날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즐거워하시는 피디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역시나 잘 지내고 있구나 미소 짓고 있답니다. 아름답다. 이건 마치 그 월남에서 한국에 있는 여고생 편지 받은 기분이에요. 이거 진짜 풋풋하고. 아 근데 저 이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동받은 게 저 분당에 공개 방송 오셨죠? 신분당선 요새 저 신분당선 김종필님 판교역에 가시잖아요. 매일 가잖아요. 6번째 지금 가고 네. 있는데 플랜카드를 보며 버선발로 뛰어가고 싶지만 학교 학생들이 소중한 참한 여교사인지라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가지 못했다고 안타깝다고 해주시고 내심 김은정 PD님 공개 방송이 너무 한가지게 진행돼요. 실망하시면 어쩌나 이런 배려. 사람이 없어서 한가지면 어땠어요? 어떠나. 사람 많이 있었어? 뭐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반 아이들이라도 동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30초 고민했지만 수준 높은 분당 구민들이 많이 구경 청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접었습니다. 아니 이런 여자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어? 이런 여자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지? 분명한 건 너 같은 놈은 아닐 거야. 아 그렇군요. 아니야. 의외로 그렇다니까 세상이. 진짜? 우리 세상은 아니, 그렇게 이 사람아 우리 알면서도 세상은 그래. 그렇게 호두와 잣 같은 거야? 알면서도 그래. 세상을. 제이경 형수를 보고도 몰라? 이 사람아. 우리 세상은 그렇게 호두와 잣 이 같구나. 세상- 나는 아니란- 제이경 형수가 진짜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해. 얼굴도 이쁘지, 공부도 잘했지, 성격도 그럼. 좋지, 똑똑하지. 그럼. 근데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눈이 삐었어. 안타깝네요. 저로서 행운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 그날 진짜 깜짝 놀랐어. 예전에 누구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형수를 만난 거야. 근데 형수가 이렇게 제이기 형을 한번 보더니 우리 몇 명 같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제익 씨 너무 잘생기지 않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가 잘생겼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와이프. 완벽한 그녀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네요. 눈이 없어. 모든 걸 주셨지만 눈을 빼앗아간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네. 기가 이 막히다. 하나님께 서울을 봉헌하고 싶네요. 정말. 그래서 다 기독교를 믿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자, 우리 김동준님께서 또 메일을 하나 주셨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메일을 하나 짧은 메일 뭐예요? 하나 주셨어요. 저 JPG 화요를 같이 첨부해 주셨는데 신의 22일 잡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네. 이 잡지 사진 하나 떨렁 보내시면서 아마 이분도 애를 둘 쯤 낳으신 듯 크크크 하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신의 21일 여기 표지를 보니까 표지인데요. 나는 살인법입니다. 나는 살인법이다. 아니 신의 11도 이제 슬슬 아니 최근에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님이 저희 고정 게스트신데 최근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으셨어요. 맞아요. 그때 그 정모날. 네, 정문날 그래갖고 거기 제가 다녀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살짝 흐려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회사적으로 불행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회사 그렇죠. 거기는 우리 회사처럼 막 1000명씩 있는 회사가 아니고 맞아요, 거기 맞아요. 많지도 그럴 수 않은데 그러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내가 살인범이다가 나는 살인범이다고. 아. 사실 저는 그 신의 11을 뭐 열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회 정도 걸러서 이렇게 보는 편이었 꾸준히 보는 편이었는데 이 시네타운 19 시작하고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봐요. 다른 평 안 읽고 그냥 두 분이랑 같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정보를 잘 몰라요, 저는. 맞아요. 그게 이제 안 뭐냐면은 보고 시네타운 저도 신의 21 저도 완전 애독자였어요. 그 창간호부터 집에 한 뭐 거의 한 100권 200권 모였을 정도. 아, 지금은 다 그래요? 갖다 버렸지만 완전 애독자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영화에 대해서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서 안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박아 둬요. 그리고 시네타운- 나중에 한 6개월 있다 봐요. 신의 21에 있는 얘기를 여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국민학교 막 4학년 이때 스크린이랑 로드쇼랑 잡지가 스크린. 있었어요. 스크린이 좋았어. 스크린하고 로드쇼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일본 잡지 카바 잡지거든요. 일본에 똑같이 스크린이랑 로드쇼라는 잡지가 장정도 똑같이 있어요. 그거 카바한 잡지인데 그걸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한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잡지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후로 영화 잡지는 거의 안 봤어요. 스크린 재밌었지. 그때는 스크린이 되게 뭔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여배우들의 어떤 느낌 그 있지. 느낌들이, 브로마이드들이 있었죠. 브로마이드들이 참 사정몽스러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몇 분입니까? 45분입니다. 45분 만에 본 내용 들어가긴 처음이네. 45분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특집이죠. 봉준호 감독님 특집입니다. 우리나라 뭐 명실공히 최고의 넘버원 감독.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 했을 때 봉준호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는 쉽게 얘기 못해요. 뭐 우리나라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봉준호 감독님 특집 하겠습니다. 저 프로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김은정 PD님이. 프로필 아니 저기 뭐야 봉준호 감독님하고 혹시 학교에서 만난 적은 없죠? 없죠. 학번 차이가 너무 나요. 69년생이니까. 네. 그 지금 저 뭐야 K-팝 스타 하시는 K-팝 스타 맞나? 박성훈 PD가 과 직속 후배예요. 사회학과요? 네. 그래갖고 그 뭐야 저 봉준호 감독이 남겼던 옛날에 이제 동아리방에 있는 이 노트 같은 데다 막 이것저것 쓰잖아요. 그 적거리장이라고 했었는데. 그래 그런 거 있었어. 우리 과는 여백이었어 이름이. 뭐 그런 거 있지. 그리고 그래서 영문과의 자기 소리. 뭐라고? 영문과의 소리. 영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적었던 거 자기가 봤다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고 선배 정도는 약간 그 어떤 직접적인 채취를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91학번 뭐 92학번 여기까지는 이제 봤고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못 봤죠 사실. 자 69년생이고요. 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했나? 했겠지. 졸업했어요. 했겠지. 연출작으로는 지리멸렬, 플란다스에게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가 예정돼 있고요. 각본 참여한 건 남극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분 늘 보면 좀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괴물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성내동에 지금은 다 헐리고 새 아파트들이 늘어섰지만 아산병원에서 성내역 가는 사이에 주공 아파트들 5층짜리들이 엄청나게 다닥다닥 있었어요. 본인이 거기 살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괴물에 대한 그거를 꿈을 키웠다. 괴물 같은 작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절대 평범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외할아버지가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라는 그 소설을 쓴 박태원 씨고요. 아버지는 디자인 교수 하시고요. 그리고 형이 서울대 영문과 교수신가 뭐 이렇고요. 누나도 어디 이대 디자인 학과 나와서 뭐 교수 하시나 뭐 절대 평범한 집안이 아니에요. 되게 본인은 약간 소시민 중산층의 소시민 뭐 이런 느낌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식의 무슨, 얘기를 많이 하지. 뭐 흥진물산 뭐 남흥정밀 이런 데 다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가 평범해. 난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빠. 너무 평범을 가져. 왜 그 있잖아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 했는데 뭐가 보통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사실은 정말 지나친 겸손은 사실은 오만함이란 얘기가 있어요. 논어의 과공 비례라는 말이 나오죠. 지나치게. 야, 내 앞에서 노노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너 그렇게 해서 너만 살고 싶니? 아이고 정말 씨. 잔인한 데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뭐 너만 잘났냐 그랬냐? 뭐라 그랬지 그때? 그렇게 말하면 네가 멋있냐? 야 그렇게 말하면 네가 멋있냐 씨. 아 웃기다. 뭔 얘기야 노노에?
논어의 과공비례라고 지나칠 과자에 공손하다 할 때 공자 그리고 안일비 예의에서 지나치게 공손하면 예의가 아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사실은. 보통은 우리 그냥 과유불급 정도 하고 마는데 과거비례는 처음 들어보네요. 맞는 말인데 우리 내가 기분이 에어트림님은 굉장히 아실 것 나쁘다, 같아요. 지금. 에어트림님은 내가 아실 기분이 것 같아요. 나빠 지금.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 참.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 저는 이 에피소드를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건 것 같아요. 창피해, 그러니까 본인 삶에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부끄럼이라는 저는 봉준호라는 사람을 꿰뚫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인 것 같거든요. 부끄러움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창피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럴 때 창피했다, 이럴 때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부끄럼이란 말이 봉준호 감독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동의해요. 잠깐 말씀드리면 네. 염치거든요. 네. 있어 보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별로 안 있어 보였나요? 왜 이래 전문가 출신처럼. 염치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지리멸렬이라는 네. 독립 영화를 보시게 되면 네. 사실 플란다스에게까지 관통하는 네. 그 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봉준호가 갖고 있는 사상인데 그 지리멸렬이라는 독립 영화를 보시게 그거 되면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끄러움, 염치에 관한 영화예요. 아.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아. 그런 영화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이승훈 PD의 지적은 그 영화를 안 보셨는데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네. 맞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 분석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69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후반 학번인데.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재익 PD가 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점 부끄러움 넘는 사람이니까. 죄 이런 없는 얘기를 자가 돌을 던지라 그러면 돌을 던지는 사람이야. 아주 큰 짱돌을 갖다 그냥 태총으로 쏴버리는 그냥 커피를 원샷 때려버리는 그런 하여튼 상황인데. 말씀 계속하세요. 네. 이 69년에서 한 72년생 사이 분들이 부끄러움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때 이제 소설가들을 봐도 네. 소설을 봐도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어떤 사회 의식에 있던 소설과 네. 사소설로 넘어가는 그 네. 경계선에 서 있는 부끄러움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지영이라든지 공선옥이라든지 뭐 그런 엄청 작품들이 많이 나. 나올 때 부끄러움과 염치와 시대의 어. 뭐 창피함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네, 그러니까 학생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렇게 바로 김용모 그거죠. 과자처럼 맛있는 과자를 먹어도 되나? 공장에서 지금 팔이 부러지고 팔이 잘려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먹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식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한열이가 죽었는데 이런 거죠. 그런 부끄러움, 학번에 대한 염치 그 학번, 그다음에 그 또 세대. 많이 나온 단어가 자격. 요 세 음.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소설에 보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또 그런 영향이 어쨌든 있는 것 같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부끄러움을 그게, 안 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 부끄러움 모르는 인간들이 다 사회를 망치고 있어요. 누굴 말하는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냥 별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저 인터뷰에서 창피했던 일을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KP 활동했던 게 창피했대요. KP라는 게 뭐였냐면 대학교 때 봉준호 감독이랑 친구들이랑 만든 모임이에요. KP 이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깽판의 약자입니다. 깽판. 그래가지고 KP 활동 하는데 그 최대 활동이 이런 거였어요. 텔레비 출연을 하고 싶은 거야. 텔레비 출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왜 원서 마감하면 셔터 내려가고 그때부터는 막 밖에서 발 동동 구르고 이런 장면이 맞아요, 뉴스에 꼭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감 시간 이제 셔터가 내려갔는데 자기들은 재학생인데 그 학교 재학생이라 원서를 낼 필요가 없어. 근데 마치 재수생이나 삼수생인 것처럼 와가지고 그 앞을 붙잡고 막 흔든 거예요. 두들기고. 근데 뉴스에서 안 찍어줬대. 지리멸렬을 하네요. 정말. 네. 부끄러울 만해. 아 부끄러울 만해. 야 이거는 진짜 누구도 부끄러울 만하다. 이 얘기는. 아 대박이다. 졸라 웃기긴 웃기지 않아? 에피소드 진짜 빵 터진다. 최고야 최고.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봅시다. 그 어떤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자기가 만드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는 감독이 전 좋은 감독으로 생각해요. 내가 만든 영화가 어떤 영화라는 걸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칠광구 자꾸 칠광구 때만 되면 내가 제일 친한 형 칠광구 얘기를 하는데 칠광구 같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았다면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김지훈 감독님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모실 거예요. 그 타워하고 제가 한번 연락해서 모실게요. 만약에 잠깐. 모시게 되면 잠깐. 야 이승 PD 좀 힘들겠지만 그 많은 것도 좀 편집 좀 해봐봐. 김지훈 깐 것쯤 이재익 아니 PD가 안 김지훈 모실게요. 감독 바로 깐 뺐어요. 것쯤 안 모시는 걸로 합니다. 어쨌든 뭐또 퀵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 재밌겠다. 아니 김지훈 감독이 깐 커트를 쭉 편집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쫙 들려드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찍는 영화들이 뭔지 모르는 감독들이 또는 좋은 감독이고 베테랑 감독인데도 모르고 찍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은 적어도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들 보면 아 이 영화는 이런 영화라고
개념을 갖고 찍었다는 거죠. 음. 개념이 뭐 정의나 부끄럼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음.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음. 근데 영화라는 게 이제 알다시피 산업이거든요. 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그렇죠. 워낙 우리 영화 끝난 뒤에 나오는 크레딧 세 보세요. 음. 몇 명이 100명이 넘어요. 수백 명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이 영화가 이게 춤 영화인지 음악 영화인지 감동 코드 영화인지 뭔지 모르고 그럴 수 워낙 있죠. 많은 사람과 워낙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데 들어갔다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사라졌다가 누가 갖고 날르고 뭐 하다 일 그만두고 밑에 이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다가 멍하는 영화 다 찍고 마는 수가 있는데 적어도 봉준호 감독 영화는 온전하게 다 내가 하려는 영화를 찍는다는 것 같아요. 이런 감독이 좋은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장르에 따라 뭐 달라요. 코미디 그게 장르가 코미디가 될 수도 있고 B급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설령 뭐 포르노가 될 수도 있다 싶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찍는 영화가 뭔지 알고 찍는 감독. 그 이게 좋은 감독이 아닌가. 투자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하기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살인의 추억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스릴러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영화였잖아요. 뭔 얘기였죠. 더군다나 범인도 안 잡히는 스릴러 영화. 이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제 그거를 개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첫 편집본이에요. 첫 편집본을 본 투자자가 부분 투자를 한 양반인데 돈을 빼갔다는 거야. 이 영화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갖고 영화 개봉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 통쾌했다고. 그렇게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투자를 했던 사람이 영화를 이미 다 찍었는데 어떻게 돈을 빼갈 수가 뺄 수 있지? 있어요.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아 마케팅비가 남아 있으니까. 마케팅비가 남아 있고 얼마든지 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기를 잘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감독에게는. 네. 예를 들어서 그 투자가 뭐 1, 2억 정도가 아니라 막 5억, 6억 넘어간다. 이러면 정말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네.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투자자 얘기를 해보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뭐 좀 더 들어가 될 게 있으면 더 촬영을 하고 빼야 될 게 있으면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그 영향을 그 영화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빼갈려면 빼가세요. 나는 이거 된다고 봅니다라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전자가 되풀이되다 보면 영화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감독이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찍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근데 봉준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영화 찍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운도 약간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차승재라는 원래 우노필름의 대표로 같이 네네. 플란다스계를 찍은 사람이 그 당시 뭐 사이더슨 같은 굉장히 큰 큰 회사로 회사로 이렇게 막 갔죠. 합병이 돼가지고 영화 붐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렇게 영화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 또 그런 큰 조직에 큰 돈을 주물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살인의 추억 같은 이런 좀 걸작이 나오지 않았나. 그것도 뭐 본인이 잘 만들었지 뭐 기본적으로. 그래, 잘 만들었으니까 되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차승재가 좋은 영향을 준 거지. 기본적으로 잘 만들지 않으면 차승재가 아무리 잘해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김은종 PD님은 어떤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따가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감독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작가주의 감독을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작가주의 감독이 예술성 있는 작가주의 감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기 시나리오를 쓰는 감독을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감독. 그쵸. 그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나리오를 갖고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을 좋은 감독으로 보느냐, 아니면 시나리오는 남의 걸 봤더라도 감독으로서의 역량으로 촬영을 잘하고 편집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 액팅을 지도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감독이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전자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컨텐츠가 있는, 거리가 있는, 전 그런 감독을 선호하는 그런 축입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주의 감독 제일 싫어해요. 좀뭐 예를 먹고 들면 삽니까? 어떤 감독이요? 그냥 뭐 먹고 삽니까 저는. 개새끼들 하나만 하지.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야지 왜 감독이 시나리오를 써? 아니 가치가 없는 인간들 말이야. 아니 당신이 감독하면 되잖아 나중에. 회사를 또 그만둬야 되지. 좋은 직장이야. 이 사람 그만두게. 아니 너무 회사 안 그만두고도 다닐 수 있는 감독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저 뭐야 KBS의 김석윤 PD 같은 그렇죠. 경우가 예, 맞아요. 저 그 극장본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 있는데. 올드미스 다이어리도 만들고 그 뭐야 저 조선 명탐정 각식 곳의 비밀도 하고. 근데 뭐 근데 지금은 이미 라디오- 나가셨어요. 아니 지금은 나가셨죠. 라디오 PD가 또 그걸 한다 그러면 뭐 모양새도 그렇고 뭐 지금 하여튼 그래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를 해봤어요. 저는 뭐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건데 투자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영화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이잖아요. 산업이라는 얘기는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돈이 들어갈 때는 최소한 본전은 쳐줘야 되는 거야. 기본 담화는. 김기덕 감독이 뭐 흥행 감독이 아닌 것 같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지만 김기덕 감독이 꾸준히 1년에 2-3편씩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최소한 투자자에 대해서 책임졌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 부지점 되게 중요하죠. 투자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감독. 자기 말하자면 저 자위를 하는데 남의 돈을 사용하는 감독. 그런 감독은 절대 아무리
그 영화가 평가가 높다고 해도 좋은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김은중 PD님하고는 좀 다른데 뭐든 잘하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시나리오를 써도 잘 쓰고 남의 시나리오를 받아서 찍어도 잘 찍고 작은 영화는 작은 영화대로 잘 찍고 큰 영화는 큰 영화대로 잘 찍고 그래서 그거에 제일 걸맞는 감독이 저는 봉준호 감독일까. 우리나라 제일 걸맞는 감독이 크리스토퍼 논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넘버원은 봉준호 감독님은 뭐 흠잡을 데 없어요. 작은 영화는 작은 영화대로 잘 찍었고 큰 영화는 큰 영화대로 잘 찍었고 장르도 뭐 매번 약간씩 조금씩 바뀌면서 그러고 관객들의 반응도 이끌었고 평단에서도 반응이 좋고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자, 네. 이승훈 PD의 그 관점을 보자면 봉준호 감독은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전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승훈 PD가 극찬하는 것만큼 저는 점수를 안 준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제 얼핏 들으시면 아니 봉준호 다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뭐 다 그런 감독 아니야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죠. 왜냐면 또 그런 어떤 작품성들이 워낙 이렇게 튼실하게 받쳐주니까 그런 작품성 받쳐주는 감독들은 보통 다 자기가 쓰고 자기 얘기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스스로의 자기의 그 창작물로 네네. 시나리오도 다 쓴 거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좀 관점이 다른 게 네.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더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네. 여기서 저는 봉준호의 어떤 모든 면이 다 한꺼번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마더를 보게 되면 방금 이승훈 PD가 지적한 것처럼 그의 그 뛰어난 어떤 그 감독으로서의 역량, 네. 이승훈 PD가 생각하는 그 잣대로 네. 봤을 때 네. 그게 저는 거기서 완벽하게 100% 드러난다고 보고요. 반대로 어떤 면에서 드러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 잣대로 봤을 때는 네네. 사실은 황이거든요. 어, 꽝이야. 어. 왜 그러냐? 저는 일단 그 시나리오가 네. 정말 평이하고 별 볼 일 없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시나리오 자체는 뭐 별거 없죠. 근데 그거를 이런 김혜자나 원빈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들을 데려다가 별 볼 일 없는 시나리오를 마치 대단한 작품인 것처럼 만들어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관객에서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어요. 네. 저는 이거 자체가 그걸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이승훈 PD가 말했던 잣대로서의 최고의 감독임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다른 감독이 그 시나리오 가지고 김혜자 씨한테 영화 30년 만에 드라마만 30년 하던 분한테 네. 영화 하자고 했으면 과연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봉준호기 때문에 김혜자라는 그렇죠. 말하자면 그 배우를 끌어들일 수 있었고 김혜자가 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시나리오가 엄청난 영화로 변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바로 봉준호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는데 이승훈 PD는 그 중에 장점을 보신 거고요.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요? 그 단점은 이 시나리오가 전 별 볼 일 시나리오가 없다는 별볼일 거죠. 없다. 왜 이런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었느냐.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저도 동의해요. 그 점에. 봉준호 감독이 내가 생각하는 전 넘버원이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살인의 추억도 네.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을 가지고 온 날보러 가지고 거고요. 만든 거죠. 괴물 자기 거 맞습니다. 네. 근데 마더 그렇고 설국열차 프랑스 만화 가지고 온 네. 거고요. 원작이 있죠. 근데 지리멜렬이나 플란다스의 개는 오롯이 본인의 것입니다. 그쵸. 본인이 그 갖고 있는 염치와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을 담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작품을 그래서 제일 좋아해요. 봉준호의 작품 중에서.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는 말하자면은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그 어떤 그 만듦새에 대한 이런 훌륭한 점 때문에 네. 그런 시나리오의 단점을 상쇄를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넘버원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시나리오 그 지상주의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고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란 말을 제가 아니, 저는 그냥 감사해요. 저 하늘을 우러러 뭐 부끄러움. 그러니까 저는 이게 22번 염색체가 좀 잘못됐는데 거기가 그 부끄러움을 담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약간 이렇게 태어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라요. 저는 부끄러움. 예전에는 시나리오가 좋으면 좋은 영화가 나오고 시나리오가 후지면 나쁜 영화가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러나 나쁜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좋은 영화가 만들 수 있고요. 좋은 시나리오 가지고도 그렇죠. 후진 그건 영화가 얼마든지 탄생할 그럴 수 수가 있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나중에 경험상 봤을 그렇죠. 때.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그 시나리오 순혈주의에서 많이 좀 벗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시나리오야말로 어떤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전 봉준호는 넘버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 PD님은 저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봉준호가 넘버원은 아니고 넘버2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소중한 감독이라는 건 확실해요. 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사실 김용화 감독인데
김용화. 네, 아. 제가 말하는 아까 그 지점에 제일 일치하는 감독이에요. 자기가 뭘 찍고 있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가 어떻게 돼야지 많은 관객이 들어올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오브라더스 같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져야지 그래도 흥행이 잘 될 건지, 미녀는 괴로워 이 아이템을 어떻게 풀어야지 관객이 많이 들지. 오브라더스가 그거죠. 저 아우디를 올림픽 오륜 거로 바꾼 게 오브라더스인가? 맞아요, 그거. 거기 저 나오잖아요, 그 이정재랑. 나 그 첫 장면 너무 웃겼어. 아우디인데 왜 4개냐고 5개 해야지. 그래서 올림픽만 그러다 바꾸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국가대표 같은 경우도 이 스키 점프라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블록버스터 흥행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아는 감독이라는 거죠. 그 다음 작품이 지금 약간 겁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미스터 고라는 작품. 그런 식으로 본다면 봉준호는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요. 제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감독의 잣대가 자기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를 아는 거라고 쳤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 그리고 대중들이 이 감독의 그 어떤 이 세리스펙트 하는 그 느낌에 대해서 만족. 같이 만족해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개런티하는 거. 같이 보존도 같이 해주고 만족도 같이 해주고 관객이 거기 동화가 되는 거죠. 김용호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철저하게 상업 영화를 찍고 대중도 철저하게 그걸 즐기는 그런 영화들을 찍는데 봉준호는 보면 일단 봉준호가 첫 번째 조건에는 부합을 해요. 자기가 만든 영화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거대로 영화를 만드는데 대중은 거기 환호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야. 사실 아까 김우정 PD가 얘기했던 플란다스 개 같은 경우 또는 마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환호하진 않았던 영화예요. 그래도 마더도 흥행 많이 했잖아요. 흥행했죠. 흥행했고 올 때 손익분기점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살인의 추억과 괴물로 이어지는 다음에 이렇게 한 템포 쉰다는 느낌으로 찍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봉준호 감독 인터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인의 추억이 터진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보통 같으면 역시 나는 졸라 멋있어라든지 뭐 졸라 영화 좀 잘 찍지 이런. 봉준호 감독님은 아 이래서 이제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늘 영화가 개봉하거나 성적이 되면 아 다행히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겸손한 거죠. 그래 좋은 사람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더는 봉준호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보고 난 이런 영화를 찍어야지 하고 그대로 찍어냈어요. 근데 관객들은 뭐지?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이랑 괴물 만든 사람 아니야? 이런 영화도 찍는구나 하고 나온 사람도 꽤 있지 않았을까? 극장으로 나선 사람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엔 부합하지만 정말 두 번째 조건까지 관객들까지 그 어떤 만족시키고 같이 보증해주는 그 정도에서는 철저하게 완벽하진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 김윤석 특집, 그러니까 저는 봉준호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김윤석 특집 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말하자면 깽판 치면 나는 아무리 영화 잘 찍어도 같이 일하기 싫다고. 근데 그 조건조차 봉준호는 부합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사람들이 되게 평가가 높아요. 되게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 나홍진 감독이나 이런 양반하고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되게 좋아해 봉 감독을. 너무 좋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뭐 딴 영화 말고 그냥 살인의 추억이랑 괴물 두 편만 찍어도 최고예요. 이것만 아니 살인의 추억이랑 괴물을 찍은 감독인데.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의 저는 최대 장점이 빛나는 지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쉬운 말로 풀어내는 재주가 제가 보기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풀면은 힘든데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도 쉽게 풀어내. 김우정 PD는 봉준호 감독의 제일 큰 영화 내에서 지금 영화 안에서 내러티브에 관련돼서 제일 좋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방금 어려운 얘기를 쉽게 푼다. 방금 이승 PD가 지적을 했잖아요. 영화판에서 평가가 좋다. 누구랑 다르게 굉장히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감독이다.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이무영 감독이라는 감독님이 계세요. 네. 예전에 평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밤에 감독도 하셨죠. 예 감독하시고 영화를 찍은 게 있어요. 네. 제가 한밤에 TV연에 있을 때 이제 주로 팝 이런 담당하시는 리포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작품을 2작품인가 하셨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파란만장 태권 뭐 소년 같은 공효진 씨가 나오는 작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하여튼 좀 잘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영화 그 촬영 현장을 갔을 때 어떤 그 느낌을 보게 되면 이무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착해.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배려하고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나 때문에 배고프거나 내가 영화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꼴을 못 보세요. 그건 또 너무 오바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착해 조금. 그건 또 오바지. 영화를 찍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너무 착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 푸시나 프레셔 같은 것도 주지 못할 정도로 착하신데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봉준호 감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본인이 모든 겐또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서 있는 거예요.
카메라 워킹부터 겐토라고 시작해가지고 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죠. 간음. 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간음을 가지고 일본 말로 이제 겐토라고 하는데 뭐 미장센이라든지 배우의 액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태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윽박 지르고 누구처럼 욕하고 쌍욕하고 뭐 준비하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본인의 머릿속에 그 모든 것들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욕을 안 하고도 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양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때 누구였지? 그 윤여정 씨였나 하여튼 어떤 여배우하고 인터뷰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인데 뭔 영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영화를 컷 바이 컷으로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천재죠, 천재. 사실 그러니까 봉준호가 사실 천재라는 이미지는 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외모 때문에 그래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말도 겸손하게 하고 이러니까 천재니까 천재는 왠지 괴팍해야 될 것 같잖아. 막 일단 던지고 부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겸손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이러니까 천재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졸라 개천재야, 개천재. 그렇죠. 다 컷 바이 컷으로 영화를 그게 한두 편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기억한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천재성이 말하자면은 현장에서의 그런 효율성 내지는 소리 지르고 지랄하지 않아도 척척척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또 좋은 감독 중에 하나가 최동원 감독인데 봉준호 감독이 저는 한 수 위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네요. 저는 사실 봉준호 감독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지점은 디테일이에요.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하죠. 봉테일. 봉테일. 근데 그 너무 봉테일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본인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치? 맨날 봉테일 봉테일 이러니까 마치 포니테일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왠지 그 사정 봉테일? 아 사정 봉테일. 봉태기도 생각나고 봉태기. 어. 봉태기 요즘 어디서 뭐하나? 아니, 그러니까 왠지 봉테일 봉테일 이렇게 맨날 불리니까 사정 봉테일 웃기다. 조금이라도 디테일에 소홀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인터뷰 본 거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히 짚고 하지만 딴 거는 그냥 너무 대강대강 넘어간 것도 많이 있다가 물론 딴 사람이 보기엔 자기 그게 말로 아니었지만. 그러는 거지. 우리가 보기엔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봉테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화에서 흘리는 컷이나 흘리는 소재가 하나도 없어요. 흘리는 그 단역도 없어요. 모든 단역과 조용과 이런 심지어 그 과자 봉지 같은 것도 결국 다 어서 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역할을 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영화가 훨씬 더 풍만해지는 거죠. 이게 덩치가. 쫀쫀해지고 밀도가 있어요. 밀도가 있어요. 플란다스기 같은 초기 작품 봐도 대단한 그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앞에 그냥 왜 이런 장면이 나왔지 하고 지나가는데 뒤에 다 그 장면이 나온 이유가 의미가 되고 있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 디테일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 각자 꼽으신다면 뭘까요? 두 개 중에 고를 수가 없어. 살인의 추억과 괴물이 난 너무 좋은데 시나리오는 살인의 추억이 제일 좋고 영화는 괴물이 좋아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내가 살인의 추억 시나리오를 수십 번을 읽어봤어요. 내가 손으로 첫 씬부터 끝 씬까지 베껴 쓴 것만 해도 한 두세 번 돼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 쓰냐? 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가 저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잘 써봐. 아니 다른 쪽에는 제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죠. 네. 뭐 원더풀 라디오? 원더풀 라디오를 이 사람이 남의 치부를 꺼내고 그래. 본 감독님이 찍으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요. 네. 김은종 PD는 어느 영화가 좋으세요? 저는 저 단언컨대 지리멸렬 한번 꼭 찾아보세요. 지리멸렬 나도 보고 없어. 나면 찾을 수가 없겠다. 뭐 있어야 뭐지. 깍깍깍깍 대고 아마 대굴대굴 지금 봐도 아마 굴르실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데뷔작이 플란다스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지리멸렬은 독립 영화입니다. 장편 영화 말하자면. 단편이야? 아니요. 3개의 에피소드와 16mm? 에필로그 해가지고 네, 그런 거예요. 16mm로 찍은 거야? 그래서 KBS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고 막 이랬던 영화예요. 독립영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후에도 뭐 그 전에도 찍으신 것도 있고 그 후에 찍은 것도 있어요. 예, 물론 있는데 저는 이 영화에 아까 저 이승훈 PD가 봉준호 감독을 분석했던 그 부끄러움 염치라는 것에 정수가 여기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꺼리가 자기의 컨텐츠를 발현하는 감독이 좀 좋은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측면에서 가장 부합하는 작품이에요. 지리멸렬. 이승훈 PD는 어떤 작품? 저는 뭐 살인의 추억인데 살인의 추억은 저는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영화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하지만 저는 사실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뭐야 이 사람 정말 30년 살아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와이프한테. 작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아니 애 셋 나놓고 이제 와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피프티였나? 거기 보면 아빠가 갑자기 자기가 게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와서 참. 아니 뭐냐면 내가 좋았던 영화를 꼽아라 했을 때
봉준호 감독 영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영화 베스트 3를 꼽자. 안 들어갔어 내 기억으로 5개 꼽았는데. 그때는 뭐 외국 영화까지 포함한데 우리나라 영화만 베스트 5를 꼽아도 봉준호 감독 영화가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명작이구나 느껴지는 거. 보면 명작이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살인의 추억만큼은. 배우들 연기도 좋고 시나리오도 좋고 그리고 왜 찍기 어려운 장면도 한번 찍어가지고 이거 나 이렇게 찍을 수 있어도 보여줬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영화 같아요. 심지어 어떤 그 모티브 자체는 미해결 사건이라는 우리나라의 전대미문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그런 것까지 모든 걸 다 갖췄죠. 그러니까 걸작이 우리가 갖춰야 할. 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요즘 너무 함부로 쓰니까 광고에서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의미가 없어진 말 같이 돼 버렸는데 사실 혁명이라는 게 이제 이 영화에 쓰이면 전에 없었던 뭔가를 보여주는 혁명인데 그렇죠. 스릴러란 장르에 국한해서 보자면 최근 몇십 년 동안 두 번의 혁명이 있었어요. 살인의 추억이 한번 혁명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추격자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스릴러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범인이 잡히면서 영화가 해결되는 거예요. 응? 범인이 잡혀야지 영화가 해결되는 거야. 근데 범인이 안 잡혀 끝까지. 그런데도 너무 재밌어. 이 혁명인 거예요. 너무 달라. 또 하나는 뭐냐면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를 보면 살인의 추억이 나온 이후에도 뭐냐면 범인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범인을 끝까지 추격하고 안 보이는 범인을. 응? 그리고 근데 추격자는 이 범인이 처음부터 나와. 첫 장면부터 범인이 계속 나오는 거야. 얘가 범인이에요 하고 계속 보여주는데도 너무 재밌고 너무 아슬아슬한 거야. 그런 혁명인 거죠. 기존의 문법들을 말하자면 파기라고 하면 모르지만 기존의 문법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들. 그런 스릴러들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혁명적이라고 봤던 미스테리, 그러니까 추리물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 미미 여사라고 하는 미야베 미유키라는 일본의 미야베 미유키 알아. 화차. 최고 소설가예요. 미미 여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분의 화차도 좋지만 모방범이라는 소설이 모방범. 있어요. 600페이지짜리 3권이에요. 1800페이지 졸라 두꺼워. 졸라 커. 근데 한 200페이지 만에 범인을 까. 그러고선 나머지 1500페이지를 가야 되는 거야. 1600페이지를. 근데 너무 재밌어서 손에서 뗄 수가 없어. 나는 이걸 보는데 제가 그때 이제 상해 여행 중에 그거를 봤었어요. 근데 상해 여행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 친구랑 있는데 내가 집사람 친구랑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소설만 보고 있으니까 뭐냐고 너 도대체 뭐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왜냐면 말도 안 하고 계속 소설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도 읽더니 그럴만했다고. 제 소설을 본 독자 리뷰들을 같네요. 사람은 염치, 부끄러움을 이게 알아야 돼. 아니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본 감독님을 한번 만나고 와야 돼 이 새끼는. 아, 그치. 어떻게- 아니면 한 대 쳐 맞고 오든지.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봉준호 감독이 때릴 것 같진 않아요. 그분의 눈빛을 볼 때 이분은 한 번도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 눈빛이야. 근데 처음으로 널 때릴 수도 있다니까. 그럴 수가 있군요. 와우. 안 때리고는 100일 수는 거 없는 거야. 와우.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살인의 추억이 너무 명작이 아니었나. 살인의 추억. 예. 근데 영화적으로 괴물이 이렇게 괴물 안에 낭만도 들어있거든요. 낭만도 들어있고 그 안에 그 흔히 이제 그 미국 얘기를 하면서 거기 미국 그 오렌지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오렌지 그 다음에 그 페놀 사건을 끌어쓴 거 이런 거 가지고 어떤 미 제국주의 자기 얘기하자면 뭐 이런 이데올로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소시민들에 대한 경멸과 또 소시민들이 바라보는 기득권 측에 대한 경멸도 미묘하게 거기 들어가 다 있는데 들어가 있죠. 제일 첫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회사원으로 보이는 새끼가 존나 뛰어가요 한강에 비가 촐라게 오는데 그 위로 막 뛰어가고 뒤에서 야 뭐 누가 막 잡으러 와요 동료들처럼 보이는 양복쟁이 두 명이 이 사람이 난간에 딱 멈춰서요 뛰어내릴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 그래? 야이 미련한 새끼들아 이러면서 뛰어내립니다. 뜬금없어요. 에이 미련한 새끼들 이러면서 뛰어내리는데 그 느낌이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강에 뛰어내리는데 이게 전 정말 봉준호가 대사나 이런 걸 낭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 영화에 말하자면 그 앞에 인트로 부분 빼면 첫 대사인데 그 패널 흘린 장면 빼면 첫 대사가 미련한 놈들이 첫 대사예요. 이것도 한 글자로 틀리면 또 개떼같이 또 이거 또 답글 이메일 올 것 같은데 아마 맞길 바래. 넌 청취자한테 개떼가 뭐냐?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개가 많니? 너 개떼 본 적 있어? 우리가 쥐떼라고 할까? 민감한 지점이야. 민감한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쥐떼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새끼 떼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개떼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개떼를 본 적 없어요. 무슨 영화에서도 야생마가 뛰어가는 야생마 떼가 들소가 뛰어가는 장면 이런 건 많이 봤지만 개가 뛰어가는 장면 본 적 있어? 들소 때처럼 또 댓글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0% 확신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이 미련한 놈들이 미련한 놈들, 미련한 새끼 이런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거의 그 상징적인 의미만 머리에 들어와 있지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지리멸렬 같은 데서 보여주려고 했던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그런 블록버스터에다가도 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네. 그렇게 얘기해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자, 깝시다. 단점 뭐예요, 봉준호 감독? 몇 개의 그런 이해 안 가는 작품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 뭐요? 마더도 그랬고, 전 플란다스의 개도 그 앞에 이제 그 크레딧부터 전 사실 다시 봤어요, 플란다스의 개를. 예전에 극장에서 봤던 작품인데 그때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솔직히. 네. 그때 제가 대학교 몇 학년 때였을까? 92, 이게 5년작인가 6년작인가? 대학교 한 2, 3학년 때였을 텐데 보고 그냥 영화를 그때 워낙 많이 보던 시기라 본 거지. 아마 안 봤을 텐데 지금 같았으면 그런 작품이었고 다시 봤는데 안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정서나 디테일은 연연 살아 팔딱팔딱 뛰는데 이게 그 시대에 뭐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이랑 괴물이 워낙 사이즈가 크고 굉장히 기지니까 플란다스의 개랑 마더까지 막 과대평가를 받고 아니 있지 근데 않아요. 플란다스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호평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과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플란다스에게가 개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개봉하고 나서 사실 망했잖아요. 영화는 망했는데 몇만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되게 호평을 받았어요. 되게 평가가 되게 높았어. 저는 영화를 오래 봤어요. 오래. 플란다스에게 지난번에 이번 때문에 부산 갈 때 한번 뭐 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왜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그러니까 사실은 왜 받았는지 나름대로 제 생각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건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들이 일본 만화 같은 영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일본 영화 같은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경쾌한 영화들이. 근데 처음으로 나온 경쾌한 영화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런 영화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영화가 없었거든요. 엄숙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었던. 301, 302로 대변되는 누구죠? 박철수인가? 박철수 감독이고 배우는 방은진, 황신혜. 301, 302. 엄숙주의에 젖어있던 한국 영화계에 말하자면 짱돌을 던진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을 영화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김은정 PD님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걸까요? 재밌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주제의식, 세상에 던지고 싶은 화두가 아까 염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상업 영화 본인이 찍은 것 중에서는 가장 오롯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건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가 높은 거는 글쎄요.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서 블러핑이 좀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과 괴물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앞뒤에 있던 마더나 플란다스 얘까지 같이 과대포장돼 있다. 이런 마더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양반이 겸손하니까 나는 그 겸손하다면 겸손한 게 아저씨 이제 이정범 감독의 아저씨를 보고 나서 반성했대요. 내가 원빈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찍었구나. 사실 반성할 정도의 영화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그건 새롭게 원빈을 발견한 영화죠,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반성했다는 걸 보고 참 겸손하구나. 그 봉준호 감독 단점 뭐 김은정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저는 사실 장단점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재료가 주어졌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요리하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식재료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선을 던져주면 최고의 회를 뜨고 누가 고기를 던져주면 최고의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는 전 최고의 요리사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주머니 속에 고기나 생선이나 야채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전 그게 최고의 날카로운데? 단점이라고 말 듣고 보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 저는 너무 진지한 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진지. 그러니까 플란다스에게도 말하자면 장난치는 것 같은 영화지만 진지해 사실은. 졸라 거기에 진지해.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살인의 추억도 졸라 진지하고 괴물 말할 것도 없고 마더도 너무 진지해. 그래서 진지해서 이렇게 끌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볼 수는 있는데 여러 번 보고 싶지는 않아요. 진지하니까. 뭐 다크나이트 좋아하는 주제에 무슨 소리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 얘기 좀 막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이승훈 PD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윤기라는 작가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이윤기라는 작가 아세요? 로마 신화. 예. 그 엄청나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하셨죠. 이분이 원래는 번역가 출신이십니다. 번역가시죠. 예. 근데 소설을 좀 뒤늦게 쓰셨어요. 그래서 뭐 동인문학사인가 하여튼 굉장히 소설로도 큰 성취를 이룬 분인데 이 이윤기 작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임에도 끌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에 있어서 글이 굉장히 좋아요. 글이 네. 완벽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저씨가 그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네. 게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음.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적인 부분, 조미료 같은 부분, 네, 네. 반짝반짝하는 부분, 네. 끌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금은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정말 좋아하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윤기 작가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얘기하는 봉준호 거 들으면서. 감독한테 설국열차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승부예요. 이거는 여기서 봉준호의 어떤 앞으로 남은 어떤 영화 감독으로서의 인생이 평가가 되겠죠.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감히 단언하건데 전 잘 찍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명작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 근데 뭐 명작이든 잘 찍는 것보다 재미있을까?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네. 여태까지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저 고기는 줬잖아요. 그 프랑스 만화에서 줬잖아요. 이미 저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게다가 그런 그 폐소 공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저 살인의 추억에도 보고 나오고 그 괴물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뭔가 긴 폐소 공간에 대해서 뭔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그 긴 폐소 공간에 대한 무언가를 갖고 있거든요. 터널 패티시? 아니 그런가? 폐소 공간이랑 폐쇄 공간이랑 달라요? 아니 비슷한 거죠. 근데 근데 폐소 공간이라면 폐소-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폐소라는 건 뭐 폐쇄라고 하면 완벽하게 차단된 느낌이고, 폐소라고 그러면 터널이나 그 살인의 추억의 그 뭐 맨홀 이런 것처럼 저 그냥 오늘부터 소설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아니 모르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지 나는? 그러니까 그 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개란 거 이렇게 흩어버린다. 흩어버리는, 그 할 때 소자에다가 이제 이베큐에이션 같이 영어로. 예, 예. 어우, 영문과다워 역시. 역시. 그러니까요. 제가 오랜만에 영어 해볼까요? 이베큐에이션? 다신 하지 마세요. 다신. 근데 그 설국열차랑 공간 자체가 그 봉준호 감독이 그동안 집착해온 그거의 결정체라는 거죠. 열차 그 길고 닫혀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야.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최근 영화를 볼 때 올드보이가 있었고 네. 괴물이 있었어요. 네. 이런 영화들은 혁명적으로 어떤 지평을 넓힌 영화들이거든요. 네. 또 영화의 재미나 네네. 이런 어떤 과감함에 대해서.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작품인데 뭐냐면 김지훈 감독이 찍었던 제목도 잘 놈놈놈? 기억나는 놈놈놈이 있어요. 이 어떻게 생각해요? 놈놈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아, 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지훈 감독 작품 중에서 반치광? 많이 별로인 작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마더에서 느꼈던 이거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 끌어들여서 했으니까 영화가 되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영화가 되니? 네. 라고 느끼는 그런 측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바로 감독은 자기가 무슨 영화를 찍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네. 관객들은 이 사람이 무슨 영화를 찍었는지 모르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놈놈놈 같은 경우 네. 보고 의아해하는 관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 마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좀 더 그러니까. 재밌었을 텐데. 지나치게 그 대중들을 지나치게 비해서 어렵게 한 거. 그러니까 설국열차가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너무 같아요. 어렵지 근데 않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놈놈놈 같지 않았으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확신이 들어. 설국열차 잘 돼 싶어요. 그 봉 감독님 영화 중에 이제 최고의 장면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고 인상적이었던 장면.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하나만 딱 꼽자면. 그럼 두세 개 꼽으세요. 꼽으면 어때요? 저는 하나만 일단 꼽자면은 네. 장면으로 치자면은 네. 저는 살인의 추억에서 네. 너무나 많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송강호의 그 얼굴 타이트샷 네.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송강호라는 배우를 저는 워낙 좋아하기도 하려니와 얼굴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그 샷. 정말 대박이다 느낌이 왔던 그러니까 기억에 잔상이 오래 남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얘기가 많이 되는 장면으로는 사실 살인의 추억에서 그 롱테이크 한 3분 가까이 롱테이크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현장 처음 와가지고 그 장면이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 장면이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졸라 어려워요. 예술이에요. 그 장면하고 올드보이에서 탈출할 때 레일 깔아놓고서 장도리 씨 원씬 원컷으로 쭉 가는 거 그런 장면들은 정말 어떤 예술적인 쾌감이 그냥 막 솟구치는 그런 장면이죠.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인상적인 장면이라기보다 대사인데 밥은 먹고 다니냐가 사실은 별거 아닌 대사인데 그게 그렇게 회자가 많이 되고 그 장면 자체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건 그 장면이 강렬해서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를 하면 그 장면이 늘 생각해.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게 사실 아무 대사도 아니잖아요. 별로 인상적인 대사도.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봉준호 감독의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내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밥은 먹고 다니냐에 담긴 그 수많은 정서들 그거를 그 한마디로 풀어낸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금 이 얘기가
너무 많이 회자가 돼가지고 사실 진부하다고 느낄 수 진부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저 얘기는 그러니까 진짜 그 장면은 명장면이에요. 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그 얘기가 근데 많이 너무 많이 회자가 나와서, 되니까 이걸 들으시면은 음. 또 뭐 그 장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명작은 명작이고 원래 명작은 맞는 얘기가 명장면이에요. 진부한 거예요. 그럼요. 맞게 그러니까 되면 맞는 진부한 얘기는 거예요. 여러 번 하게 되기 때문에 진부해지죠. 처음엔 신선해도. 저는 그래서 봉준호 이재 감독 PD님이 항상 맞는 얘기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인상적인 앞으로 점이 맞는 생각하면 주설가라고 하죠. 맞는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봉준호에게 맞는. 봉준호에게 처음 맞을 미래 영어로 처음 맞게 된. 저는 그 막 멋있고 위대하고 함축적인 장면보다 되게 디테일한 장면들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괴물에서 네. 병원에 이렇게 식구들이 gat혀 있는데 배고프니 이거랑 좀 먹어 이러면서 뭘 줍니다. 골뱅이 캔을 줘요. 괴물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골뱅이 캔을 줘요. 지금 괴물한테 지금 딸내미 잡혀갔는데 그래서 관객이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이중적인 어떤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뭐랄까 하여튼 관객이 그 상처에서 관객이 되게 역겨움을 느껴요. 이렇게 어, 이렇게 토 나오는 느낌이 나요. 역겨움을 느낀 사람도 있고 코믹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통쾌함을 느낀 사람도 있고 이건 영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또 하나는 플란다스 얘기를 보다 보면 이 그 수희 아저씨 변희봉 씨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네. 이제 그 수희 아저씨들이 보통 이제 그 주민들이 버린 걸 재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수의실에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수희 아저씨들의 공간 이 사람이 러닝머신을 주워가지고 러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시계 버린 걸 다 걸어놨는데 로마, 뉴욕, 서울 이래가지고 시계를 지금 마치 그 힐튼 호텔 로비처럼 해놨어요. 지하실을. 그런 장면들이 사실 봉준호 영화를 팔딱거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그러네요. 장면들이 한두 개가 근데 아니에요. 사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재익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면 이재익 PD가 어떤 맞는 얘기만 잔뜩 나와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이재익 PD가 이렇게 뭐 이런 성장기를 거쳤고 있다고 뭐 치고 있다고 그런 치고. 거와 마찬가지로 봉준호 감독을 작품을 보면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봉준호 감독이 아파트 생활자였던 건 정말 확실해요. 맞아. 아파트에서 맞아. 살았고 아파트 그 지하실이라든지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막 돌아다니고 했던 거는 정말 확실한 게 지리멸렬이나 이런 플란다스 개 같은 경우에 네. 본인의 그 초기작들을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너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확실해. 봉준호 감독은 아파트 생활자. 그리고 한강이라는 공간을 사실 냉정하게 보면 한강이라는 공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각도에 정의할 수 있어요. 수많은 아파트들 사이에 흐르는 강이에요. 한강 양쪽으로 아파트밖에 없어요. 특히 강남은 그렇죠. 아파트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전부 아파트야. 강변은. 사실 한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천으로 볼 때 되게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한강이 뭐가 독특하냐면 세계의 이제 그 큰 도시들이 많잖아요. 뉴욕, 파리, 뭐 동경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큰 강이 흘러가는 도시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크죠. 거의 그러니까 유일하다면서요. 없어. 전혀 나는 없어. 뭐 템즈나 세네 같은 거 보면 한강에 비하면 도랑물이에요. 도랑물 진짜. 안양천이야, 안양천. 안양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네강, 뭐 파리 세네강, 템즈 이딴 거는 강도 아니야. 한강보다 보면. 뭐 진짜. 뉴욕의 뭐 무슨 허드슨강 이런 게 다 되게 작다면서요. 진짜 한강 크죠. 근데 거대한 강이에요. 그렇게 그 거대한 곳은 보통 그러니까 그게 경계가 돼서 갈리게 마련인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큰 하천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큰 하천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되게 독특하고 왜 우리나라의 이제 독특한 문화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독특한 지점이죠. 그렇죠. 괴물이라는 영화도 참 보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 그다음 그 안에 사는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의 계급들, 그다음 뭐 한강이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 공간,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강에 살지만 아파트 주민이 아니에요. 그 매점에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한강의 주인은 사실 아파트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이 괴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들은 한강에 사는 사람인데 번외예요. 그러니까 묘한 어떤 그 소외 계층들을 이렇게 그 지점들을 잘 집어낸다는 거죠. 기막히. 그리고 여기 보면 괴물이라는 영화가 보통 이제 메인 플롯이 있고 서브 플롯이 있는데 서브 플롯이 또 하나 뭐가 깔리냐면 그 이 집 나온 가출 소녀들 둘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예 그 형제처럼 형제 같은 그 아이 둘이 있는데 걔들은 변방 중에도 변방이에요. 걔들은 이 가족도 사실은 한강의 변방민인데 그 변방민의 눈에서조차 변방민인 거예요. 그 집 나와서 한강 주위 떠들어다니면 쓰레기 주워 먹고 다니는 애들이요. 그렇죠. 소리해가지고 매점 소리하고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떠오른다는 거죠. 이 큰 블록버스터 영화에. 네네. 이 정도 막 100억이 넘는 제작비에 1,300만 명이 관람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사실 괴물이 개봉하기 전에는 옛날에 그 미국 영화 엘리게이터 이런 게 생각나서 망작이 나오죠. 봉준호가 드디어 감이 갔구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류의 얘기 중에 성공한 재밌는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나 괴물 극장에서 보고 나왔을 때 그 소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돋아 있었는지, 야 정말 대박.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사실. 아까 내가 잘난 척을 많이 하지만 부끄러움을 22번 염색체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는 정말 22번 염색체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정말 솔직히 고백하자면 괴물 같은 걸 보고 영화를 보면 힘이 빠져요. 야 씨발 나 아무래도 저렇게 안 될 게 뻔한데 난 절대 저런 거 못 만들 테는 생각이 들죠. 정말 듭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도 근데,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얘기를 듣고 좀 더 많이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28회를 하면서 다뤘던 영화 중에 이재익 PD가 보고도 본인을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영화는 몇 개 안 돼요. 로리스? 토탈 리콜 리메이크? 진짜 몇 개 안 돼. 근데 되게 뭐 마치 괴물만 그런 것처럼. 그거는 예를 들면 최동원 감독이 괴물을 보고 느꼈을 느낌인 거고 당신이 그런 걸 느껴도 되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아메리칸 북극곰 중에서 이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동지감을 느끼지. 자괴감 이전에 동지감을 느끼지. 자, 그럼 봉준호 감독님의 최고 망작은 뭘까요? 맞아요. 마더. 김은정 PD님은? 그 뭐야 그것까지 포함시킬까요? 그 뭐 동경 뭐 도쿄 도쿄 포함시킬까요? 큰 네. 독구겠네. 도쿄요. 도쿄예요. 도쿄가 망작입니다. 망작 대강 넘어가죠. 자, 잣잣 가겠습니다. 저는 잣잣을 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딴 거 뭐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더에서 김혜재랑 원빈 잤을까요? 자기 너무 늙었어요. She's too old to sleep with. She's too old to fuck. 김은정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 둘이 모자 관계. 모자 관계예요. 네. 근데 뭔가 섹슈얼한 코드가 영화에 되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금친상간적인 코드가 있죠. 저는 잤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냐면 아들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해소를 못해요. 그럼 이 엄마의 됨됨이로 볼 때 살인도 저지르는 엄마의 됨됨이로 볼 때 아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줬을 그런 차원에서 해줬을 수 본인의 욕구가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해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놀라운데 놀라운 해석인데. 이건 마치 그 아니 놀라운 해석이 아니라 불쾌한 해석이에요. 뭐가 놀라운 해석이 아니라 불쾌한 해석이지. 아니. 이 사람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아니 지난번에 피에타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엔 결국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말하자면은 조민수가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인 걸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소를 해주잖아요. 그런 차원에 그거 그런 거죠, 뭐 말하자면. 그런 느낌의. 놀랍네. 근데 원빈이 그 모자란 역할로 나오는데 그렇게 또 많이 모자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도 이제 단계가 있다면 너무 모자라진 않아요. 너무 모자라잖아요. 약간 모자란데 글쎄요. 그 정도 사실 근데 약간 모자라서 그 정도 얼굴이면 합니다. 그러죠. 오히려 야, 솔직히 나보다 하기 쉬워. 야, 약간 모질한데 원빈 정도인 애들하고 말짱한데 나 같은 애들 누가 더 하기 쉽냐? 원빈이 하기 쉽지. 사람이 말은 똑바로 해. 원빈이면 왜 원빈이면 인형이어도 할 수 있지. 원빈이면 안 써도 돼. 원빈이면 식물인간이어도 하는 거야. 아니 저 이승훈 PD 그거 한번 우리 합시다. 뭐요? 저 여기 있는 3명의 PD와 우리나라 그 5성급 최고의 호텔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쓸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야경을 감상하겠습니까? 원빈과 우리 앞에 저 분식집 김밥 천국 가서 그건 당연한 뭐를 물어보라 만한 질문 아니야. 그런 더러운 질문 하지도 마요. 그런가요? 택 떠는 소리라고 있어. 그런 더러운 질문 하지도 마요. 응? 너가 그걸 반대로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면 자, 될까요? 이거 어려운 거 꺼냈어요. 어려운 거 빨리 빼. 나 같은 벌써 뺐어. 아니야. 나는 갑니다. 나 같은 벌써 뺐어 이 사람아. 거기에 고유명사를 바꿔놓자고. 어떻게? 거기에 김태희나 한가인을 집어넣고 오케이. 딴 고유명사에 12층에 누군가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야. 어떡할 건데? 그렇구나. 김밥 천국 맛있잖아. 가끔은 떡볶이도 맛있더라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면 12층 쪽으로 갈 거예요. 혹시나 아니 김태희나 한가인도 혹시나 할 수 있잖아. 에이 그건 아무리 혹시나 해도 이 사람은 그건 너무 가능성이 없어. 되게 이재익 PD는 현실감이 이게 안 될 건지 될 건지가 더 중요한 거야. 뭐 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관역을 내가 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맞힐 수 없는 너무 먼 관역을 향해 왜 화를 쏩니까? 관역이 막 멋지고 아름다운데
아 그거 안 닿을 거 없어서 뭐하러 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해도 좀 누추해도 맞을 수 있는. 아 요건 관역에 들어가겠구나. 한 대로 쏴야지 이 사람들아.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손짓을 활을 쏘는 신용을 하는데 이렇게 천박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정공스러울 수가 없어. 크시죠? 죄송해요 소녀시대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잤을까 안 잤을까 이 둘은. 나는 잔 거. 나는 안 난안 자고. 자고. 안 잔 걸로. 계속 잤다고 할 수 어우. 없어. 그럼 안 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딴 잣잣 뭐 발견하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가 방금 지금 녹음 시간 6시를 넘었기 때문에 급격히 지금 그 단점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질문이 막 넘어가고 있어요. 급격히. 자, 그러면 잣잣 넘어가고 볼보 갑시다. 볼보. 그 볼보는 예.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볼과 하여튼 볼과 볼보지. 볼과 보지. 나눠서 얘기를 합시다. 보지 말. 볼과 볼보지라고 해야 돼요. 볼과 보지라고 해야 돼요. 볼 보지 말. 볼 보지 말. 말 족같이 하네 아주. 그냥.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우리 생활경제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생활경제 시간에 경제는 뭐야? 경제 말고 생활경제가 있었어. 근데 생활경제 시간에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점수에 포함이 되는 과목이 아니어서 아니 애들이 구학 어디 뭐 화교학교 다녔어요? 아니 무슨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웠어? 생활 경제는 뭐야? 파란색 교과서 있어요. 몰라요. 싹 다 자는 거야 한 반 애들이. 아니 난 생활 경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이상한 학교 다녔네.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좀 조용하고 말 없으시고 그냥 와서 애들이 작업 말건 자기 강의를 그러니까 자기 그 수업을 묵묵히 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좀 그래도 열받았나 봐. 다 자고 있어. 한 명도 안 빼고 다 자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놈들아 자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자다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이놈들아 똘똘 마라 했다가 졸라리 맞았어요. 너 미쳤어요? 너 미쳤어요? 그 선생님이 절대 때리는 분이 아닌데 그거에 빡쳐가지고 졸라 때리. 내가 그때 또 반장이었거든. 반장이라는 새끼가 남녀 공학이 아니 남자 학교. 남자 학교죠. 아 남자 학교였어. 차렷 격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 전원이 자니까 미치겠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럼 볼과 볼보지. 보지 말로 나눠서 자 영화를 평가합시다. 저는 볼은 살인과 추억 아니 사랑과 추억 뭐 이런. 이게 6시가 넘어가면서 글자가 잘 눈에 안 들어와 이게. 뭐야 이거 나도 지금 노안이 왔나 봐. 살인의 추억과 괴물은 볼. 나머지는 보지 말. 김은정 PD님은 저는 지리멸 플란다스에게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볼. 야. 도쿄 보지 말. 저는 플란다스에게랑 도쿄 보지 말 나머지는 다 볼.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감독 별점을 준다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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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럼 5개로 별이 통일. 5개인. 별이 5개. 장수 감독이야 장수 감독. 장수 돌침대. 볼이 똘똘 말린. 봉이 똘똘 말린. 사정봉태일. 사정봉태. 진짜 매력적이에요 봉준호라는 사람. 정말 매력적이에요. 사람이 진짜 인간이 매력적이야. 좀 되먹은 것 같아. 괜찮아. 음. 야 내가 그렇게니까 졸라 검통이다. 근데 내가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뭔데 임마. 본 감독님한테 씨 괜찮대 만에 하고 있어. 우리 같이 맞읍시다. 저 맞을 때 같이 맞아요? 자 이로써 이제 봉준호 감독님 편을 마치고 다음 주 영화를 정해야 되는데 다음 주 영화 정하기 전에 아이튠즈 리뷰 저 읽어주시죠. 어디 뒤에 있어요? 너 없어요 아이튠즈. 여기. 자 아이튠즈 리뷰입니다. 뭐야 이거 히읗 니은 리을 시읍 미음. 했구나 사건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했구나 지난번에 이승훈 PD님이 네. 언급하신. 네. 궁금해요. 탁성 PD님 좀 더 기억을 더듬어서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뭘로 찾아야 되나? 사실 정확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해서 그 알파벳으로 M 그리고 그다음에 B 이렇게 친 다음에 했구나 띄고 했구나 검색하시면은 동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M 그리고 B 붙여 써야 됩니다. M 하고 마이클 잭슨 할 때 M, 배드 할 때 B입니다. 그래서 M, B 브라더 붙여 할때 쓰고 B, 한 칸 띄우고 했구나 이렇게 치시면은 동영상들이 나오실 거예요. MBC에서 그때 이제 중계한 동영상인데 찾아보시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영화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영화가 또 없어요. 특집을 또 하죠. 다음 주에 그 특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난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전 사실
이승훈 PD에 대해서 뭐 같은 동료 후배 PD로서 뭐 이렇게 서로 막 존경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보통. 근데 싫어하죠 보통 서로. 최근 들어서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 게 끝까지 늑대 손을 안 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좀 근성이 있다. 이 사람 나처럼 이렇게 쉽게 안 빼는구나. 나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나도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한 300만 들면서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걸 보고 하지 않습니다. 존경한다는 생각이 아니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양보했던 적이 있었죠. 저 피에타 하기 싫었는데 상 받아서 했어요. 그건 상도 받고 유정진도 출연하고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특집으로 좀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내 인생의 베스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3가 베스트 3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딴 게 뭐 있냐면 이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우리가 맨날 영화 얘기만 하니까 벗어나서 올해 내가 봤던 창작물 중에 그게 영화가 됐건 만화가 됐건 소설이 됐건 뭐 웹툰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가 봤던 창작물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를 한 3-4개 정도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제 책을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그게 제가 지금 별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가 원래 하려고 그랬거든. 올해 인상적이었던 창작물 나 이제 크리에이터를 내가 하려고 그랬어. 왜 하려고 그랬냐면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울 수 있구나. 아니 뻔뻔함이 갑이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뭐 본인이 하겠다니까 본인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올해 봤던 창작물 중에 인상적이었던 창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거. 이거 두 개 중에 어떠세요? 그래요. 후자로 합시다. 네. 그럼 뭐 영화가 3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영화가 될 수도 책이 있고 3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화 하나도 없을 것 뭐 3편이 아니라 더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 봤던 창작물 중에 인상적이었던 창작물을 꼽는 시간을 그럼 갖는 걸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영화 얘기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뭐 할 수 없죠. 그중에 영화를 한 필요해요. 편씩은 뭐 있을 수도 하나쯤은 나올 있지,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러고 보면 원래. 그 프로메테우스가 최근에 그 삭제된 영상 37분짜리가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거든요. 위디에 돌아요? 어디에도 돌아 토렌트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그 영화 이해가 약간 많이는 안 높아지고 약간 궁금한 높아지고. 게 있는데 토렌트가 뭡니까? 토렌트가 옛날에 그러니까 P2P 비슷한 건데 당나귀 네. 비슷한 거죠, 당나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래커라고 시드 화일이 있어요. 푸르나 이런 시드 거. 화일을 바탕으로 서로 조금씩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전부가 예를 들면 서버에서 이 사람한테 하나씩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고 예. 수많은 사람이 접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동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파일이. 그럼 1은 이 사람한테 가져오고 2는 저 사람한테 가져오고. 그래서 접속자 수가 많을수록 네.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그런 거고 게다가 저작권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뭐 있는. 토렌트가 뭐 다 짱이라면서 다른 건 뭐 저작권 문제가 생겨도 토렌트는 괜찮다. 토렌트는 괜찮죠. 그리고 또 토렌트의 좋은 점은 검색이 쉽고 무료예요. 구글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뭘 찾고 싶다 그러면 뭐 제목 치고 토렌트 치면 그게 바로 검색이 토렌트가 한글이야? 토렌트 치면 토렌트. 돼? 네. 그렇게 해서 쳐다봤는 요 시점에서 오페라 이태리 가곡 한 곡 들읍시다. 돌아오라 소렌토로라고.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면 소렌토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는 스파게티를 걸로. 먹고 저 막 행복한 세상에. 그만해라.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 올해 인상적이었던 창작물 시네타운이 아니고 시네타운 외전. 잠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우리 그 올리는 거에 네. 그림이나 사진 그 JPG 같은 거 올릴 수 있어요? 첨부를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요, 못 올려요. 그럼 그림은 안 되겠구나. 네. 그림에 대해서 말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메일 주소. 네, 저희 메일 오늘 참 유난히 오랜만에 정말 메일들이 다 하나같이 토실토실하고 알차고 아주 그냥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보내는 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쏠리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토끼 뒷다리 같은 아주. 전 이렇게 한번 또 특별한 테마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잘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지명도 약간 생소한 음. 지역, 뭐 칠곡이라든지 예를 들면 음. 저기 어디 막 뭐 무안 이렇게 어. 이름만 이렇게 들어봤지만 네. 실제로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 쪽에 계신 지방에 계신 분들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한번 사연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너무 감사하죠. 이메일 주소는 CINE 시내 TOWN 시내 타운입니다. 그리고 숫자 19 W gmail.com W가 아니고 골뱅이. W는 뭐야? WN 웨일이라고 네, 시내타운 19 골뱅이.com 골뱅이닷컴 뭐야? 좀 바보 아니야, 바보. 시간이 6시를 넘으면서 11분 급격히 무성의하고 23초 24초 돼가고 있는데 뭘 안 되기네. 갑자기 원빈이 됐어. 마음이 원빈이 돼버렸어 갑자기. 왜 저래? 내 얼굴에도 잘생겼지. 나는 이제 다시는 답이 없어, 못하겠구나. 답이 없어. 다시는 못하겠구나 나는. 나는 그냥 똘똘 말렸구나.
자,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하고요. 매일 저희는 여러분의 메일을 먹고 삽니다. 저희는 사실 인기 팟캐스트도 아니고요. 요새 보면 인기 팟캐스트들 많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최근에 인기 팟캐스트를 김은종 PD가 듣고 나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또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저 병신들은 아니 뭔가 그런 얘기를 이럴 하면 수도 너랑 있어. 나랑 뭐가 달라? 당신 그런 얘기 자신감을 당신 이직하고 다른 게 뭐야? 하여튼 저희는 여러분의 메일을 먹고 사니까 메일 많이 보내주고 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보내주시고요. 예,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김수민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시네타운 1928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 몇 시간이야?